자, 다들 오늘 제 공지 보고 오시는 분들 많죠. 제 유튜브에 공지 올렸잖아요. 뭡니까? 시진핑의 외동딸,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 시밍저가 최근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밍저가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시밍저라는 인물은 시진핑의 외동딸, 이때까지 이 시밍저의 사진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그리고 어디에 등장했느냐?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만찬에 등장을 했습니다. 왜 하필 벨라루스냐? 뉴스 많이 봤죠? 뉴스엔 다 나왔지. 여기까지는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야. 만찬하고, 가족 만찬하고 분위기 좋았다. 근데 그 안에 숨어진 의도들이 진짜 많아. 숨어진 수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일을 보자면, 자, 2025년 6월 4일 베이징 중난하이, 그러니까 중국이 국회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가족 만찬을 제안해서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 말 중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 딸이 외국 지도자와의 만찬에 처음 참석한다. 이런 얘기까지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공식 사진은 시밍저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원과 모습은 불명인 상태. 유일하게 알려진 시밍저의 사진은 시밍저 4살 내지 6살 무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한 두 장 중국 내부 칸행물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시진핑 딸의 사진이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짜야. 대부분이 가짜가 아니라 다 가짜예요. 시진핑 딸의 얼굴은 공개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진이 없느냐? 시밍저는 시진핑 딸이잖아요. 왜 사진이 없지? 여러분들, 참 이게 나라 분위기가 다른 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그 2m짜리 아들 있잖아, 베런 트럼프, 걔는 정말 공식 석상에 다 참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손 흔들러 다니면서 지 아빠 배워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가족들 받는 대우. 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숨겨야 돼. 절대 보이면 안 돼. 왜냐? 일단 시밍저는 국가 1급 보안인물이에요. 국가 1급 보안인물. 시밍저는 중국 공산당 핵심 가족으로 분류되어 정보 자체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외 유학을 했느냐? 맞습니다. 하버드 유학을 했었죠. 하버드 유학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버드 유학 당시에 가명을 썼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대학 안에 중국 경호원이 상시 주위에서 돌았어. 걔네들도 이제 학생으로 위장한다든지 같이 유학하는 유학생의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항상 주위에서 이렇게 시밍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시밍저가 하버드 유학할 때는 시진핑이 아직 주석이 아닐 때야.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이게 시밍저가 가짜 신분을 이용하긴 했지만 하버드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하버드 안에 중요한 학장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중요한 좀 직책들은 알고 있긴 있었대. 몇 명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시밍저를 1급 보안 인물로 하느냐? 정치적 리스크 차단.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 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통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밍저 여러분들 1992년생이에요. 올해 33살입니다. 만 나이로, 맞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유명한 소프라노이자 전 군부 예술단장인 펑리웬 사이의 외동딸,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비공개적인 가족 생활을 유지해온 리더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출생 때부터 이미 엄청난 보안과 통제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당시 시진핑은 저장성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이미 그때 태자당 고위 간부 자녀 출신의 정치인 그룹입니다. 홍알따의 자녀 그룹으로 만든 정치인들이 태자당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중국의 공산당이 있잖아요. 이걸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공산당 안에는요 실제로 파벌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진짜 현대판 무림이고 현대판 강호라고 해도 그건 진짜, 일단 옛날의 상하이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태자당이 있고, 그 다음에 꿍칭团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세력이 제일 센 시가군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파벌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론 다 똑같은 공산당이지만 그 공산당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정말 수의 수를 두면서 진짜 거기는 무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파벌들도 오늘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 방송만 보면 중국의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요 방송만 딱 보면 이거 끝! 더 이상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서로 진짜 죽이네 하고요. 좀 이따가 얘기 나옵니다. 자, 시밍저는 일단 항저우 외국어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이 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외교관, 고위 관부 자녀들이 다니는 상류층 명문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가명을 사용했고, 신원은 미국 정부와 학교 관계자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항상 보안 요원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는 그녀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외부 접촉 차단을 유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것도 이게 이유가 흥미로운 게, 정치 지도자의 딸이 인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하버드 유학 이후에도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도 SNS 활동도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랬냐? 자, 첫 번째, 시진핑 체제는 정적 제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약 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중국 안팎에서 약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두 번째, 시 주석은 반부패 청령 이미지를 강조해 왔는데, 딸이 해외에서 화려하게 활동하거나 유명해지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중국 내 젊은 세대는 이미 공산당 지도자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아니, 니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정치를 하려 하느냐, 이게 중국의 민심이에요. 니들이 아빠는 그렇다 쳐, 니들이 뭐 부모님은 이미 기득권이고 공산당 생활을 몇 년이나 했었고 그렇다 쳐, 니들은 뭔데?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유학이다 다니고 슈퍼카 몰고 다니면서 여자나 꼬시고 명품이나 처발랐겠지.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게 민심이야. 그래서 시밍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공주,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숨기다가 갑자기 2025년 6월 4일 시진핑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은 제 딸이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의 만찬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이건 약간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수많은 국제평론들은 이런 평론들이 있습니다. 자, 내 딸도 이제 외교 무대에 익숙해질 때가 됐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에게 가문을 보여줄 만큼 너와 나는 친하다. 야, 우리 그 정도야. 내 딸 보여주잖아 지금. 이런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세습? 어떻게 내 딸이 한번 어떻게 쓱 내 자리? 요런 뜻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요, 이런 숨겼던 중국 정치인들은 대부분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근데 왜냐? 옛날에 중국의 관 2세라 그러죠. 홍二代.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세들이 얼굴을 까고 나왔을 때 다 끝이 안 좋았어. 애들이 나와서 뭐 옛날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 자식이라고 나왔는데 애들이 그렇게 개판을 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판인데, 그리고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 사이를 몸참고 막 개판을 치고 사고 치고 막 스캔들 나고 다 끝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진핑은 이렇게 자기 딸을 숨겼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엄청난 정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밍저가 나중에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인다면 이게 그 첫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채팅 보면 세습은 안 되지 않을까요? 세습할 때까지 시진핑의 권력이 연결될까요? 시간이 부족할 텐데, 요즘 워낙 떠도는 얘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이해돼요. 저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들어보세요. 왜 하필 벨라루스냐? 일단 벨라루스 대통령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우군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함께 맞서고 있는 국가. 시진핑이 말한 핵심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패권, 횡포, 괴롭힘에 맞서자. 얘네들은 아직도 공산당 놀이, 혁명 놀이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시진핑의 딸이 공개됐다. 그것도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됐다. 와,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반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의 SNS와 포럼, 뭐 뉴스 이런 기사에다가 댓글이 엄청 날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와 호기심 반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와, 왕비 등장. 이건 거의 그냥 시공주 아니야? 뭐 이런 반응. 그러면서 야, 시민저가 하버드 나왔어? 야, 그건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이런 반응. 그리고 요런 반응. 제2의 김여정인가? 중국도 이제 여성 정치인 나오는 건가? 뭐 요런 반응. 김정은이 요즘 딸을 많이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신호가 김정은의 그 다음 자리는 김정은 딸 이름이 뭐였더라? 김정은 딸이 이제 이어받는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확정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통통한 아이 김주혜. 그러니까 아니 그럼 시진핑 딸도 그런 식으로? 요런 호기심. 그리고 뭐 호기심도 있고 뭐 자부심도 있고 시진핑 딸 하버드 대학. 참 중국도 웃긴 게 중국도 칭화대랑 베이징대학 그리고 쇼위 커지学院이런 거 좋은 대학들 많아. 근데 또 하버드를 그렇게 또 인정해 준다. 역시 당 학교죠. 그죠? 트럼프가 겁나게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하는 말이 하버드 거기 야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 와가지고 비밀 활동하는 간첩 학교 아니냐 거기. 트럼프가 하버드를 때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맨날 미국 욕하면서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낸다고요? 거기가 자기들 생명줄이라니까. 미국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그 딸 생활비 명목으로 유학 명목으로 돈을 막 보내. 비밀리든 공개적이든 돈을 보내가지고 자기 자산을 그쪽으로 다 빼놔. 그리고 딸 보내고 와이프까지 보내.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도 가는 거고 안 잘못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보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정치해요. 제사 미친듯이 빼돌려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만하튼, 미국 뉴욕에서 제일 비싼 만하튼, 거기 부동산 중국 공산당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중국은 희토류를 줬는데 미국은 고작 유학생 허용? 이게 값어치가 똑같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의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유학길 막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반응 뭐냐? 중국 공산당도 이제 세습하나? 야, 이건 북한 아니야? 중국도 북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이 비슷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중국은 북한이랑 우리는 북한이랑 달라. 야, 얘네들은 독재지. 우리는 중국식 특색의 사회주의. 얘네들은 그냥 뼛속부터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독재체제. 우리는 우리들만이 특색이 있는 중국은 달라. 야,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자,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제 중국도 이제 왕조가 되는구나. 왕조 제도가 부활하는구나.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근데 이런 반응을 낸 사람들은 주로 중국의 청년층들. 중국의 청년층들은 지금 중국의 그 기득권 세력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층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 하지만 기득권들은 청년층을 돌보지 않아요. 맨날 말만 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자. 나라에서 뭘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다.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일자리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삶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음식 위험까지 터지지. 정부에서는 계속 해준다 청년들 해준다 민생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중국의 청년층 그 다음에 중산층, 중국이 외치는 그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그 뜻은 즉 다 같이 못 사는 거거든. 결국에 털리는 거는요 최고 부유층들은 안 털려. 결국엔 누가 털리냐? 중산층들이 털려요. 중산층들이 다 털리는 거야.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또 빈곤층으로 몰락을 하면서 더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반대.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 도시 시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이잖아요. 다 반대. 강하게 안 좋게 봐요. 냉소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요즘 그 탕핑 세대 있잖아. 탕핑 세대. 중국이 탕핑 자체가 난 정부랑 맞선다라는 뜻이야. 왜? 중국이 계속 세금을 거두고 우리가 돈 조금만 벌면 약탈해가고 뭐 맨날 해준다 하면서 이거 다 걷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게 중국 정부거든. 그래가지고 왜 탕핑을 하느냐? 탕핑은 뭐냐? 배째라는 거예요. 네가 내 세금 걷는다고? 오케이, 그럼 난 경제 활동을 안 할게. 내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네가 가져가지. 난 물건을 안 살래. 내가 돈 벌면 그 돈에서 네가 무슨 뭐 보험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금 떼갈 거 아니야. 그럼 나 일을 안 할래. 숨만 쉴래 그냥. 어떡할 건데. 이게 중국의 탕핑족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대놓고 싸울 수는 없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되지. 니들이
이렇게 내 거 빼가고 저렇게 내 거 빼가고 이렇게 막 다 빼가지. 난 가만히 있어. 숨만 쉴 거야. 돈 안 쓰면 세금 안 내지. 일 안 하면 또 세금 안 내지. 님들 어쩔 건데.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돈을 쓰게 돼요. 어디로 써? 병원으로. 음식의 독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음식으로 장난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으로 가. 약간 이런 거지. 니들 가만히 있는다고? 오케이. 니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으면 니들 병원 가게 돼 있어. 병원 가면 어떻게 해? 니들 약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털면 돼. 음식뿐만이니까 환경도 그렇고. 자, 중국의 반응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숨은 의미들. 숨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아니, 왜 시진핑 딸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벨라루스 대통령 앞에서? 왜?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시밍저의 등장은 아무 외국 정상 앞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앞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코드가 숨어 있는데, 자, 일단 루카셴코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자, 루카셴코는 누구냐? 1994년부터 30년째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기 독재자. 와우.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이니까 시진핑이 지금 12년 됐나요? 15년이지. 시진핑 15년. 여기 루카셴코는 30년. 그리고 푸틴끼리 혈맹이고, 그리고 선거 조작, 언론 탄압 등 서방 세계에서는 비판의 대상. 그리고 아들 니콜라이 루카셴코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음. 사실상 이미 세습 중. 그런 루카셴코에게 시진핑이 딸을 소개한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너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정식 초대가 아니라 만찬이었을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약간 이상한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시진핑이랑 루카셴코의 만남이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야. 뭔가 대통령이 왔으면 약간 국빈 대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 언론적인 홍보가 없었어. 어떤 국빈이 중국에 방문한다, 어디서 방문한다 이러면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홍보해. 어느 대통령이 언제 오고, 어느 대통령이 언제 오고, 계속 홍보하고 계속 이렇게 뉴스에 띄우고 이걸 한단 말이야. 이번엔 그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당일날에 기사가 나고 바로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공식 초청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부름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야. 그냥 중국이 공식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님 우리나라 방문 한번 해주시죠. 이게 아니야. 시진핑이 와. 야, 잘 지내냐?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네가 밥 먹어줘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왜? Why? 자, 일단 시진핑은 직접적으로 내 딸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상징과 행동으로 약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독재적 장기 집권 국가의 지도자에게 딸을 소개하고, 그게 공적 행사도 아니고 비공식 가족 만찬.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내부의 권력층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딸도 이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건재한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내 통치 시스템 안에서도 가문 중심 질서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간다. 제도보다는 가문이 우선이 되는 그런 질서로 중국이 왜 못 갈 게 있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은 그냥 만찬이 아니라 권력 계승의 시뮬레이션. 중국 정치의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약간 암시하는 퍼포먼스. 그럼 이게 진짜 세습의 시작인가? 시진핑은 중국을 자신의 가문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걸까? 이게 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능성. 이 가능성보다 또 다른 가능성이 한 개 있는데, 이게 요즘 떠도는 뭐냐? 시진핑의 권력과 위치의 약화설. 시진핑은 곧 끝난다. 시진핑 곧 물러난다. 이런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좀 전에 그 관점은 시진핑이 이제 딸도 내세우고 완전 권력을 굳혔구나. 완전 장악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 게,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있고 공격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동안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진핑은 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아무 공식적인 광고나 초청 이런 거 없이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와라. 네가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나설 때야. 좀 보여줘야 돼. 이거는 공식 초청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딸 보여줄게. 좀 보여줘야 돼. 약간은 좀 SOS라 해야 되나?
발버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 그리고 일정도 촉박하게 잡았고 사전 보도 전혀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면 뭔가 공동선언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우리가 거기 뭐 이런 거 사줄게, 니들이 우리 이런 거 사줘, 아니면 뭐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협력하자, 우리 같이 사인하자. 아, 우리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냥 조용히 가족 만찬만 먹고 딸을 보여준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은 일단 뭐든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전 조율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시진핑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시진핑이 한국에 오기가 힘든 줄 알아요? 시진핑이 일단 한국에 오려면 일단 시진핑이 타는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이 묵는 곳, 그리고 시진핑을 위해서 밥 해주는 요리사들, 그리고 그 묵는 곳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시진핑이 공항에 떨어지잖아요. 시진핑을 어떻게 맞이해주는지도 이것도 사전에 맞춥니다. 격이 떨어지면 안 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왔어. 이 나라가 날 어떻게 맞이해 줄 건가? 뭔지 알지? 좀 뭔가 차려놔야지. 열렬한 환대. 이거 없으면 또 안 와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거 맞췄어. 환대해줘. 막 뉴스로 때려주고 막 환영해주고 막 한국의 뭐 국민 배우 이런 사람들 나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공항에서 이제 나오는 통로 안전한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까지 안전 확보. 그리고 그 곳에는 반중을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들 중국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사람들만 깔려야 돼. 그거 보장 안 되면 중국도 안 와요. 그리고 시진핑이랑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 와서 어디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 거기서 이상한 질문하는 기자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중 매체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질문은 사전에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맞춰주면 시진핑 안 와요. 그리고 시진핑이 먹는 음식, 시진핑 그런 높은 관료들은 중국에서도 다른 음식을 먹어요.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유기농, 건강식 이런 것만 먹거든. 그것도 한국이 맞춰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까지 1부터 10까지 다 세팅하고 움직여. 근데 이번에는 그냥 훅훅훅, 그냥 옆집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세팅이 없었어. 급박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타이밍이 뭐냐? 청년 실업률이 지금 발표된 거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25%야. 근데 그 후로 청년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다양한 수치들을 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수치들이 너무 엉망이니까 아무 수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알죠. 왜냐하면 올해 중국의 대학생 졸업생이 1200만 명인데 일자리가 없어. 90% 놀아. 90%가 실직자.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직자. 90%. 부동산 시장은 어때?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용머리 대기업들 다 줄도산하고 있죠? 부동산 지방은 미친 90%가 빠졌어요. 당신이 10억의 집을 샀잖아. 그 집이 1억이 됐어. 어떻게 살아?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대도시도 변두리는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진핑의 국가 경영에 젊은이들은 불만을 표하면서 다들 탕핑, 야 배째, 난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쓸래. 다들 누워있지. 거기다가 올해에는 음식 안전 문제가 터졌잖아. 중국의 음식들이 위험하다고, 그게 처음으로 진짜 제일 크게 공영 방송을 타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안 사 먹으니까 중국의 과일들이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다 버리고 썩히고 묻어버리고, 그게 크게 지금 중국은 지금 쑥대밭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의 이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시진핑의 오른팔 왼팔들도 이게 맞나? 나 얘랑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한테까지 먹물 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심은 민심 둘째치고 지금 공산당 내부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리창 총리 알죠? 리창 총리가 겉으로는 시진핑 최측근인데 최근 행보를 보면 실무 라인 중심으로 독자 노선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군 중에서 시가군이 뭐냐? 이 팝을 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시가군이란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원래 있었던 원로들의 파벌들, 상하이방, 공청단, 그 다음에 태자당, 그렇지, 태자당. 요 세 개가 원래 있었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얘네 셋들을 다 뭉개버리고 만든 게 시가군이야. 시자준, 그러니까 시씨 집안의 군단.
그걸 시가군이라고 불러요. 이 시가군이 이 원래 원로들이 새 파벌을 다 으깨 해버렸어.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게 지금 시자준인데, 띵슈에샹이라는 사람이 시가군의 실세입니다. 띵슈에샹이 지금 부총리거든요. 정책 조율을 하면서 지금 리커창계, 리커창은 또 다른 파벌이거든. 리커창계의 관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이야. 리창이랑 띵슈에샹 왼팔 오른팔인데, 리창은 독자 노선, 띵슈에샹은 원래 원로 파벌이 리커창 파벌 쪽으로 가서 거기 사람들 접촉 중, 야 이거 슬슬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거 나의 뭔가 입지를 더 굳혀야 되겠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난 아직 건재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닌가. 나 아직 살아있다. 딸까지 내세워가지고 난 지금 국가 정상을 만나고 있다. 내 시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중에서 루카셴코가 제일 적당한 인물이었던 게, 일단 30년째 독재 중이고 자기 아들 니콜라이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친하니까 본 거야, 이게 아니지. 야 우리도 세습 갈 수 있어. 야 니들 지금 뭐해? 야 너 왜 그쪽 사람들 만나? 너 왜 독자 행보로 가지? 야 이러다가 나 세습 간다. 니들한테 떨어질 거 없어. 내 딸 정치에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건 뭐야? 자기 입지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야. 내가 흔들릴수록 나는 더 강한 척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패권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진짜 권력이 강할 때는 오히려 조용하지만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 그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게 패권자들의 특징이야. 사람들을 부르고 불러 모으고 연주를 찾고 상징적인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번 만찬이 딱 그런 만찬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위기의 발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꺼낼 정도로 벽에 몰려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시진핑의 몰락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입지가 불안하다. 그리고 후계자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방금 내가 말한 리장, 띵쉐장도 나왔고, 여기 요즘 많이 나오는 짱요샤 이름도 나왔고, 왕양 많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파벌이 다 다르고 이 전체가 그냥 지금 강호야. 이 무림 강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들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고 있는 이 수들, 이 무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후계자로 거론된 모든 인물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과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옛날 무림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각종 이 무림 패주를 때려잡을 이 무림 고수들을 내가 다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다 소개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일단 시진핑은 이 한 수를 보여줬어요. 딸을 꺼냈어. 루카셴코를 만났어. 이게 시진핑의 수였어. 근데 지금 무림에서는 어떤 수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돼.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질문들 있잖아요. 오늘 제 내용에 다 답이 있습니다. 들어봐요. 자, 지금 뭐 시진핑이 무너진다, 시진핑이 독재 이제 끝난다, 시진핑 세력이 이제 약화됐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국의 주석은 다른 사람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 그럼 일단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한번 봅시다. 일단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아까 얘기 나온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띵슈에샹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지금 현직 국무원 부총리 겸 국무원 당 조서기, 차기 총리 유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년이 1962년생 63세입니다. 시진핑의 오랜 비서실장 출신, 이른바 대내 총관, 따내 중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뭐 진짜 실세 중의 실세, 띵슈에샹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2017년 정치국 위원, 2022년엔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의 최고 지도 7인에 진입했고 과묵하고 철저히 충성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정치 업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후계자 가능성은 시진핑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과도기 관리형 지도자로서만 가능성이 있고, 실세 총리로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약간 넘기는 역할? 하지만 뭐 일단 뭐 최고 실세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 인물 천민얼이라고 있습니다. 천민얼, 시진핑의 충복. 그러나 존재감은 좀 약해요. 자, 현직 중앙서기처 서기,
당의 일상 운영 책임. 1960년생이고 65세.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의 최측근, 충칭시 서기, 구이조우 당서기 등 지방 경험 풍부, 시진핑 사상을 지방에 가장 잘 전파한 인물 중에 하나. 후계자 가능성은 충성심은 확실하지만 정책 존재감, 대중적 리더십이 약간 부족으로 평가되며 당내 영향력은 있으나 리더 이미지가 좀 약함. 그 다음에 리창이라고 있습니다. 리창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리창 현 총리 경제실세입니다. 현직 국무원 총리, 1959년생 66세, 시진핑이 상하이 서기 시절 함께 일한 측근, 2023년 총리 취임, 시장 친화적이지만 시진핑의 국유화 기조에 충성하고 테크 산업, 외자 유치, 실물 경제 회복 중심으로 정책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후계자 가능성은 실질적 2인자지만 나이 많고 시스템 후계자로 보기엔 어려움. 66세예요. 다만 시기상 안정적 과도기 인물로는 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 이재명 누굽니까? 진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금 25만 원 주고 지금 스마트워치까지 만들어 준다는 사람한테 지금 자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도 후춘화. 아까 채팅창에서도 많이 나왔죠. 후춘화 한때의 유명주. 근데 지금은 약간 좀 현직 무직입니다. 2022년 상무위원 진입 실패. 생년 1963년생 61세. 후진타오의 측근 공청단 출신입니다. 원래 후계 서열 최상단이었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일 처리 잘하고 부패 의혹이 없습니다. 후계자 가능성? 사실상 지금 완전 탈락이고 현 체제에서는 복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청단 계열의 부활 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청단의 인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죠. 비록 지금은 무직이지만 언제든지 부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청단이 어떻게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진 아무도 모르지만 공청단이 어디냐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 짱구어칭. 지방행정 플러스 군 출신 기술관료형입니다. 현직 국무원 부총리, 1964년생 61세입니다. 군수기업 출신으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행정능력 다 갖춘 인물. 티엔진 시장, 충칭 시장 등 대형 도시 행정 경험 풍부. 당내에서는 정치적 야심 없는 중립형 관리자로 분류됩니다. 후계자 가능성? 당내 균형 조정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관료 이미지로 사고 없이 5년간 운영. 요 정도? 아직 몰라요. 자, 그리고 또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방금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한 시가군의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원래 있었던 그 세계 파벌을 다 으깨버리고 만들어버린 시가군의 라인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짱요샤. 이건 뭐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죠, 그죠? 짱요샤, 장유샤. 시진핑의 군권 지킴이. 생년 1905년생, 현재 74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직책,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023년 은퇴했습니다. 누구냐? 중국 군부의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예 이렇게 파급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퇴직해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붙잡고 있거든요. 자, 시진핑의 군권 장악을 도운 핵심 인물입니다. 시진핑 아버지 시중勋과 장유샤 아버지 장전중이 혁명 동지입니다. 즉 얘네들 다 태자당의 혈맹 관계예요. 얘네 다 태자당 출신이야. 시진핑도 태자당 출신이고 짱요샤도 태자당 태자당출신이에요. 왜 후계자설이 나왔냐? 시진핑의 체제를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으로 언급됐던 인물이고, 막 시진핑이 지금 국가 경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짱요샤는 지금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시진핑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시진핑을 밀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거론된 적이 있죠. 시진핑의 3년임 반란 가능성, 구태타설 나올 때 군부는 장유샤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안전했다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그 뜻은 즉 장유샤가 시진핑을 안전을 지켜준 동시에
시진핑을 밀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2023년에 은퇴를 했고요. 최근 군부비리, 로켓군 숙청 등으로 장유샤 측근들도 많이 정리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후계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군부 권력 지형의 공백이 생기면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린다는 분석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만 장유샤가 뒤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은퇴했잖아 2023년에. 뒤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거 시진핑이 갸우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또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 왕양이라고 있습니다. 왕양.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짱요샤 같은 인물은 은퇴를 해도 줄이 많아. 연줄이 너무 많고 세력은 여전히 잡고 있어. 그게 막 다 쳐냈다고 해가지고 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왕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개혁파 시진핑 보수 체제의 대립 상징이에요. 1955년생, 현재 69세,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 정협주석, 202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누구냐? 리커창과 함께 개혁파로 분류되던 대표적 실무형 리더. 리커창은 작년에 죽었죠, 그죠? 갑작스러웠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리커창과 함께 개혁파로 분류되던 대표적 실무형 리더, 광동성 서기 시절 민간 경제 활성화, 언론 자유 확대 같은 온건 개혁 정책 밀어붙인 전력, 말솜씨도 좋고 대중 이미지도 좋아서 덩샤오핑 스타일의 지도 작감으로 한때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던 인물. 왜 후계자 얘기가 있었냐? 2017년 시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개방적이고 실력 있는 인물로 평가. 리커창 이후 총리로 가거나 시진핑의 체제 조정자 역할을 할 거란 예상도 있었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완전 퇴장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없어서 퇴장됐다? 아니야. 시진핑이 잘라낸 거야. 그리고 공청단 라인 후진타오 리커창의 몰락과 함께 정치 생명이 약간 끝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역시 뒤에서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 다시 언급되느냐? 요즘 많이 언급돼요. 왕양이라는 사람이. 왜냐? 리커창 사망 이후 중국 내부에서 잊혀진 개혁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다시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사망에 대해서 의문들도 많고, 이건 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리커창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제일 밀어내기 힘들었던 라이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양은 리커창 계열의 유일한 생존 상징처럼 언급되기도 하며, 시진핑 이후 체제가 온건 개혁 플러스 국제협력 방향으로 가려면 왕양 스타일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진핑이 우리가 다 만들겠다. 우리가 만들고 국제협력 필요 없다. 국제기업들 다 나가라. 우리가 만들고 자주적인 기술, 칩 우리가 만들고 뭐 엔진도 우리가 만들고 미국 필요 없다. 유럽 필요 없다. 뭐 전기차도 우리가 만들고 다 우리가 만들겠다잖아 지금 중국이.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단 말이야.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시진핑이 만약에 무너지면 왕양의 이런 국제협력파, 개혁파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래 하던 일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내 정권은 국제협력을 원한다. 국제와 함께 협력하면서 중국을 다시 개방하며 중국을 국제무역 라인에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다라는 추측이 있어. 거기에 제일 맞는 사람 리커창이 죽었으니까 왕양이 그 다음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짱요샤랑 왕양 이 둘이는 한 명은 군대를, 한 명은 민심을 대표했던 과거의 실세들이에요. 지금은 약간 모두 퇴장한 듯 하지만 오히려 그 부재와 공백이 시진핑 체제를 더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짱요샤가 없으면 군대가 흔들리고 왕양 같은 인물이 없으니 민심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짱요샤랑 왕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몸 담았던 파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게 되면 이런 파들이 싸움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오늘이 시진핑 시가군이 생기게 됐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중국의 권력 3대 파벌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무림 강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파벌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공청단, 꽁칭团
젊은 시절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엘리트 관료 플러스 개혁 성향, 대표 인물이 후진타오, 리커창, 왕양, 후춘화, 얘네들이 공청단 출신이에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상하이방, 짱저민의 라인이었어요. 짱저민 알죠? 짱저민이 상하이 시장 시절 키운 관료들, 보수 플러스 개발주의, 짱저민, 정칭홍, 한정, 짱더장 요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짱저민 그때 좋았어. 짱저민 그때 중국 살기 진짜 좋았어. 개방하고 막 외국의 기술들, 외국 자본들 막 끌어들이고 한국 자본들 그때 모셔가고 짱저민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상하이방, 이게 상하이방이고 그 다음에 태자당이 뭐냐? 혁명 원로들이 자녀들, 말 그대로 관 2세들이에요. 옛날에 모택동이랑 같이 중국의 천하를 통일시켰던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웠던 그 혁명가들, 그때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야. 혁명 원로의 자녀들,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보안과 국방계 기반. 대표적인 게 이제 시진핑, 짱요샤, 부시라이라고 있어요. 보시라이. 그 다음에 후하이펑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어떤 파에 속하냐? 시진핑은 말 그대로 관 2세예요. 태자당 출신입니다. 시종슌 혁명 원로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시진핑은 전통적인 태자당, 상하이방, 공천단 이런 데를 모두와 거리를 두고 결국엔 자신만의 시진핑 라인, 시자준 시가군을 만들었어요. 즉 태자당 출신이지만 기존 파벌을 모두 해체시켜버리고 독자 체제로 나간 독재형 정치인입니다. 그전에는 다 이 세 개 파벌이 싸웠거든. 한국으로 따지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또 다른 당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당이 싸우는 거랑 비슷해. 중국은 겉보기에서는 그냥 공산당 한 개지만 그 안에 파벌들 싸우면 심하다 이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진핑 라인이랑 시진핑 반대파가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 라인은 아까 얘기한 시자준 라인, 시가군, 리창, 띵쉐샹,陈敏尔, 짱요샤, 짱고칭 얘네들이 시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 라인이 리커창, 왕양, 후춘화, 한정 얘네들이 시진핑이랑 반대 라인이에요. 자, 그럼 한 개씩 알아봅시다. 공청단은 뭐냐?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관료 그룹, 중국 내 엘리트들이 성실한 당원 코스를 밟아 정치권에 진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자당은 약간 금수저. 태자당은 말 그대로 관 2세들 아니야. 아버지들이 정치했던 세대들이 자녀들이잖아. 그게 금수저라면 공청단은 고시생 출신, 능력주의의 관료들이에요. 그게 꿍칭토안입니다. 공청단은 공산당의 유소년 정치교육기관이에요. 14세부터 28세까지 당원이 되기 전 거치는 단계고요. 우수한 학생, 청년들을 키워 당 간부로 승진시키는 엘리트 사관 학교입니다. 여기서 올라온 인물들은 중앙당校, 중앙당학교, 그 다음에 시, 성, 시, 성, 정부, 그러니까 시정부랑 성정부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 가가지고 이런 코스로 출세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밟는 거예요. 이게 정통 코스고 실무형 인재 코스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자, 성향은 실용주의, 개혁개방, 우호적,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중요시하고 이미지는 서민적, 능력 중심, 인민지향. 정치 방식은 타협과 실리 중심의 행정정치. 약점은 군부 보안 조직과는 거리와 멀고 태자당에 비해 혈통, 정통성이 부족함. 공청단의 대표 인물이 후진타오입니다. 후진타오. 공청단 세력의 아버지이자 전 국가주석 2002년부터 2012년 여러분들 그리고 리커창이 있습니다. 전 총리, 실무형 개혁가, 말 그대로 공천단의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왕양, 전 정협주석, 온건 개혁파, 그 다음에 후춘화, 차세대 후계자로 기대되었으나 2022년에 정치국에서 탈락.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라인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공청단의 정치적 전성기는 정확히 2002년부터 2012년까지였어요. 후진타오가 주석 집권기 10년, 이때가 전성기야. 이때 제가 중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대학에 들어가서 2002년도는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때가 중국이 진짜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살기가 제일 좋았던 시기야. 저는 이때의 중국이 좋아요.
공산당 이런 거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이때는 진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개혁 개방을 했어. 외국인들 개업하고 국제화 협력을 하면서, 물론 지네들끼리는 뭐 공산당 파벌 이런 거 싸움했었지만 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세계와 함께 가자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시기야. 이때 여러분들 2002년부터 2012년 요 사이에 중국에서 살았던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그리울 겁니다. 지금이 중국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지금 중국은 진짜 너무 이상해요. 그때는 정말 그때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공감 갈 겁니다. 그때는 중국은 제약 이런 게 없었어요. 무슨 뭐 방간첩법 이런 거 없었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 이게 공산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 근데 이제 2012년이 끝나고 후진타오가 내려가면서 이제 시진핑이 잡으면서 중국이 이상해졌죠. 자, 주요 사건이 뭐냐? 주요 사건은 당연히 2002년에 후진타오가 국가주석 취임, 공청단 출신으로는 첫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주요 사건은 2007년에 17자 당대회에서 리커창 왕양 정치국 진입, 공청단 세대 교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2017년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2008년 리커창이 부총리에 임명을 합니다. 차기 총리 유력 확정. 그러면서 2012년에 시진핑 집권 시작. 그때 공청단의 세력이 시진핑 계열로 권력 이동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공청단의 뭐라 해야 될까? 전성기가 끝납니다. 그 당시 이 공청단의 인사들의 위상은 어땠냐면, 일단 후진타오는 국가주석, 당 총석이었고 공청단 출신 리더이자 집단 지도체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커창 그때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에서 총리까지 실질적 경제총괄, 온건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양 그때 광동성 서기, 정치국 위원, 정협 주석까지 유연하고 실용적인 개혁파. 얘네들이 개방을 진짜 많이 했었어. 정말 약간 좀 공산당이지만 민주주의처럼 운영했던 시기가 약간 그때야. 그리고 후춘화는 티베트, 허베이, 광동 경험 차세대 리더 리커창 이후로 기대받던 인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몰락을 했냐? 시진핑 체제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공청단은 집단 지도 체제를 중시를 했어요. 얘는 이걸 맡고 쟤는 이걸 맡고 얘는 이걸 맡으면서 각자 맡은 거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정책을 세우면서 같이 뭔가 방향을 꾸려 나가는 건데, 시진핑은 뭐니까? 시진핑은 다 필요 없어. 나는 1인 독주야. 너 나한테 충성 안 하고 내 말에 반대 말을 해? 꺼져. 시진핑은 무조건 1인 독주였습니다. 1인 독재. 개인 숭배 체제를 구축했죠. 거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어떻게? 얘네들 안 되겠네. 하나하나 없애자. 정치적 방향성이 아예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사건 중에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 아니 무림이랑 강호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안에서 파벌 싸움 중에 막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진짜 막 드라마 영화처럼 막 그러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청단이 무너진, 그러면서 시진핑이 완전 이 명분을 잡았던 사건이 2012년에 터진 보시라의 스캔들 이후의 기세 하락입니다. 부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보시라이가 어떤 스캔들이 터져요. 그때 그게 뭐 비리 사건이라 그랬는데 그게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건데, 자, 어떤 사건이었냐? 중국 최고 권력층 내부의 권력 암투, 살인, 반란 시도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사실상 시진핑 시대를 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보시라이 스캔들은 뭐냐? 자, 일단 보시라이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충칭시 당석입니다. 유력한 차기 지도자 후보였어요. 근데 2012년 초에 보시라이 부인이, 이름이 구카이라입니다. 부인이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은폐하려다가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부시라이는 모든 직책 박탈당하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중국 최고 정치인 중 최초로 실각 후 투옥되는 정치인이 됩니다. 보시라이는 누구냐?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이에요. 태자당의 핵심이었습니다. 상하이, 대련, 랴오닝 상무부 등 장관 등을 거쳐 2007년 충칭시 당서기로도 부임됐습니다. 당시 충칭시의 인구 3천만, GDP가 4천조 이상의 거대 도시였어요. 거의 진짜 부시라이가 그때는 소통령급 위상이었고, 충칭을 모델로 경제, 치안, 성과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 총서기 후보군 중 리커창의 라이벌로 그때 거론이 됐었죠. 그런데 이 보시라이의 부인이,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라는 사람을 독살을 합니다. 금전 분쟁이 있었어요. 2011년 11월 구카이라이랑 아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그를 독살합니다. 독살이야. 이 시대 왜 그를 독살했느냐? 닐 헤이우드라는 이 영국인 사업가가 보실라의 가족의 돈 세탁과 해외 자산 관리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왕리준이라는 총칭시 공항국장이 있었어요. 왕리준은 보실라의 오른팔이었지만 살인 은폐 시도 중 보실라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2012년 2월 6일에 왕리준은 청두에 있는 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시도합니다. 미국의 보실라의 일가의 범죄 내막을 제공 시도하며 망명을 합니다. 중국 정치사에서 현직 고위 공안이 미국 영사관에 망명하려 한 첫 사건입니다. 공청단들의 세상이었고, 공청단은 정말 이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국제와 협력하면서 경제를 미친 듯이 성장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때 시진핑 패자당 그쪽이 이 기회를 노린 거야. 이거는 충분한 명분이거든. 이런 애들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란이다. 절대 얘네들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충분한 명분이잖아. 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2012년은 시진핑이 5세대 지도자로서 올라서는 당대회 18차 당대회 그 시기였거든요. 보실라에도 상무위원 입성 유력 후보였는데 이 스캔들로 완전 탈락. 시진핑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반부패를 명분으로 공천당이랑 상하이방 등 경쟁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자군 체제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부패와 내란을 저질렀으니까 얘네들은 척결을 당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 일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명분이야. 이게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냐.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 이후 보실라에는 2013년 무기징역 확정, 현재도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이 정도의 고위 간부는 아무리 잘못해도 감옥에 일단 안 들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이라지만 감형 돼가지고 웬만하면 10년 안에 나와. 웬만했은. 근데 현재도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시진핑이 안 풀어줘요. 그리고 그 부인 구카일라이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고 사형을 당합니다. 상형을 판결받는데 사형 유예 2년이 됐어요. 사실상 뭐냐? 얘도 종신형이에요. 얘도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야. 아직도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 푸실라의 그런 살인 은폐를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한테 까발리고 이거를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그 왕리준이라는 경찰청장 있잖아.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 이건 내란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대로 반부패 깃발로, 반내란 깃발로 권력 장악을 성공을 하고 3연임 체제 구축, 지금 3연임 하고 있잖아요. 보실라의 사건은 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피와 권력, 충성의 무너짐. 진짜 이건 드라마야. 이건 누가 영화로 만들 사람 없나? 동시에 시진핑이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얘네 봐라. 얘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 얘네 까발려. 다 뒤집어. 야, 이거는 살인죄에다가, 이거는 내란죄에다가, 쟤는 뭘로 때려 넣어. 이건 정치적 기회야 하면서 쫙 일어납니다, 시진핑이. 여기에 잠깐 말을 보태고 싶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만약에 보실라이가 없었다면 시진핑은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20차 당대회, 그게 2022년입니다. 그때 이제 공청단의 세력들 리커창, 왕양, 후춘화 전원 탈락. 시진핑이 이제 자기의 3년임,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력들 다 쳐내. 2022년에 리커창, 왕양, 후춘화 다 전원 탈락. 정치국의 상무위원 중에 공청단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즉 사실상 조직적으로 약간 제거된 상태. 그러면서 요즘은 공청단 계열은 지금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어떤 일이 꾸며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공청단의 잔존 영향력, 행정실무, 청년정책 등 비정치 분야에서만 간접 잔존, 고위직 진출은 거의 봉쇄된 상태. 일부는 민간기업, 지방정부 실무 등으로 빠져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공청단은요, 그냥 한국어로 따지면 그냥 중국판 스카이캐슬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스카이캐슬은 물론 얘네들도 괜찮은 집안의 출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안에서는 돈을 대주고 얘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라인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세하는 그런 라인이니까 중국판 스카이캐슬 같은 존재. 능력으로 정권 들어가는 유일한 루트였는데 지금은 그 루트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서민들은 자기가 아무리 능력으로 열심히 해도 기득권층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이 나 아무것도 안 해. 기회조차 없는 사회야.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고? 능력보다는 혈통, 합의보다는 충성을 요구하는 시진핑 시대. 공청단 시스템은 힘을 못 쓰죠. 그냥 방해물일 뿐인 거야. 공청단의 전성기는 딱 10년이었고 후진타오와 리커창의 시대. 중국 정치가, 이건 제 생각인데 그나마 그냥 합리적이고 좀 실용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진짜 되게 그나마 좀 합리적이었어. 그나마 그 시절이. 그러니까 전 세계랑도 약간 이렇게 발맞춤을 하면서 외국 자본들도 막 그렇게 들어가고, 걔네들은 알았거든. 외국 자본을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걸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개방을 해줘야 되는지. 근데 지금 시진핑 봐봐.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꺼져. 우리가 다 해. 자, 그 다음에 방금 이게 공청단이었으면 이제 상하이방이 있습니다. 상하이방. 시진핑 1기 때는 그래도 안에 많은 파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마음대로 못했어. 하지만 시진핑이 1기 때, 2기 때 숙청을 하면서 지금 시진핑 1인 체제잖아요. 시진핑 시자준 안에는 뭘 제일 보냐? 너의 능력, 너의 뭐 학벌, 너 다 필요 없어. 나의 충성도. 너 나한테 충성해?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거야? 오케이. 시자준 들어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너 이런 정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꺼져 새끼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내 말 들어. 충성도. 자, 상하이방을 한번 봅시다. 상하이방은요 1980년부터 1990년대 짱저민과 함께 상하이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은 관료 출신들이 네트워크입니다. 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약간 사조직, 뭔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비공식 권력 카르텔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엄청 컸습니다. 상하이방의 탄생, 어떻게 탄생했느냐? 1989년天安문 사태 아시죠? 천안문 사태. 6월 4일 탱크로 시위하는 사람들 다 깔아뭉갰던 그 시대.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 아시죠? 그 당시에 덩샤오핑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걔네들을 깔아뭉갠 지시자야. 덩샤오핑은 끝까지 국민들이 말을 무시하고 희생이 있더라도 독재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겠다라는 거는 덩샤오핑이었어요. 덩샤오핑이 혼란 수습 차원에서 짱저민을, 당시에 상하이 시장이었는데 짱저민을 총서기로 끌어올립니다. 짱저민은 상하이 시절 측근들을 대거 중앙 정치에 데려오며 파벌을 형성시킵니다. 이들이 바로 상하이방의 시작. 덩샤오핑이 야, 상하이 너 시장이지, 너 지금 중앙으로 올라와, 총서기 해 네가. 그러면서 짱정이 예 알겠습니다 총서기 하면서 상하이에 있었던 자기 세력들을 다 끌어옵니다. 야, 네가 와서 뭐 하고 네가 와서 뭐 하고 다 끌어와요. 그게 상하이방의 시작이야. 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핵심 기반이 상하이 지방관료 출신 국가경제기획 라인입니다. 상하이가 또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고 베이징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국제도시였잖아요.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보수, 그 다음에 기업 중심 정책, 그 다음에 친시장 정책. 경제 쪽이야. 완전 경제 쪽. 주요 영역이 외교, 중앙재정, 국유기업 경영, 부패적 연계 이런 게 많았어요. 외부 이미지는 약간 금권 정치, 엘리트 카르텔, 짱저민 사단 뭐 이런 걸로 보여줬었고, 대표적인 인물은 짱저민입니다. 짱저민, 상하이방의 창립자.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총서기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쩡칭홍이라고 있어요. 짱저민의 전략가, 정보 인사 공안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정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정치국 상무위원, 상하이 시장 출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방구어가 있습니다. 우방구어, 전국민 인민대표대회 주석, 상하이 출신 실무형. 그 다음에 짱더장이 있습니다. 광동 충칭 상무위원 거쳐 권력 핵심 진입을 했고요. 요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기억하는 거는 짱저민이지. 짱저민. 아직 지금 살아있는, 아직 지금 좀 그래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 정도? 그리고 이 상하이방의 전성기가 언제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이때가 언제냐? 중국이 막 개혁 개방을 시작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때, 아이고 제발 우리나라 와서 공장 차려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 인건비도 싸고 우리나라 와서 공장 제발 차려주세요. 그럴 시기야.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짱저민의 그 유명한 대사, 아야 한국 다거라이라. 아이고 한국 큰형님 오셨네. 그때는 중국이 한국의 모든 기술과 제조업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한테 계속 막 이럴 때야. 아유 중국 와서 공장 차려주십시오. 그때 중국 가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벌었을 거야. 그때. 물론 이제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뒤돌아보면 다 털렸죠. 그죠? 다 털렸죠.
자, 그때 어떻게 영향력이 그렇게 컸느냐? 짱저민이랑 쩡칭홍 체제 아래 정보기관, 국가안전부부터 인사부, 외교부, 국유기업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상하이방 출신 기업인들이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아요. 중국의 국가는 상하이방이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시진핑과의 관계는 어떠냐? 시진핑은 상하이방 출신은 아니에요. 전혀 딴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2년 집권 후 상하이방을 체계적으로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는 상하이방도 그게 세력이잖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세력이 아니잖아. 눈에 가시인 거지. 한 명씩 제거합니다. 쩡칭홍 완전 은퇴시키고 언론과 공안, 장악력을 상실하게끔 만듭니다. 그걸 시진핑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하이방 출신의 대기업가들 다 부패 혐의로 숙청시켜버립니다. 그럼 뭐 기업가들도 이제 힘쓸 데도 없고 상하이방에 자금줄 없어지고요. 일부 인물, 그 중에서 한정, 일부 인물들 극소수만 형식적으로 상무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기 때니까 그때는 시진핑의 일기 때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때도 실권은 없었어. 나중에도 계속 한 명 한 명씩 없애버립니다. 현재의 위상은 사실상 약간 이제 거의 뭐 해체 상태라고 봐도 돼요. 22년 20차 당대회 기준 상하이방 출신 정치군 진입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국유기업 라인에도 시진핑 충성도 기반 인물들만 등용하고 시진핑한테 충성을 안 한다. 다 숙청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하이방은 한때 중국을 돈과 정보로 움직이던 카르텔이었고,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자기 사람으로만 시스템을 리셋했었죠. 공청단은 약간 이제 공부로 출세한 사람이라면 상하이방은 이제 돈 냄새를 맡는 고수들, 투자자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그 돈 냄새를 맡는 고수들도 공부벌레들도 다 떠났습니다. 다 없어요. 그냥 올리 시진핑.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태자당. 태자당, 시진핑 출신의 태자당.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중국이 그래도 그 공산당 체제 안에서 파벌들이라도 있었으니 파벌들끼리는 그래도 해먹을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윗대가리가 해먹으면 그 밑에 연결된 애들 다 해먹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시진핑은 1인 체제, 독재 체제, 해먹을 게 없어. 반부패잖아. 근데 원래 이 세상 이 경제라는 게 쟤네들이 해먹고 뭔가 또 여기 뭐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데는 해먹을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안 되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다 탈출. 해먹을 게 없으니까 사업도 추진 안 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외국 기업들 자본 다 빼. 그럼 어떻게 돼? 일자리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중국 국민들이 불만. 야, 옛날에는 그래도 해먹을 거라도 있었지. 지금 일자리도 없냐? 하지만 싫은 소리를 못해. 왜? 시진핑의 1인 체제니까. 잘못하면 너 바로 사회적 매장 당하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미국, 유럽 많이 가고, 캐나다 너무 많이 갔었죠. 지금도 많이 가고,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민이 강자죠, 그죠? 그 다음에 부자들, 일본, 싱가폴로 정말 많이 가고, 요즘 한국으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우리 자산들 중국인이 다 와서 사고 있어. 걔네들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정작 한국인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됩니다. 제발 누군가가 좀 법을 만들던지 정책을 만들던지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으로도 많이 가고요. 엄청 많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태자당. 시진핑이 출신을 한 태자당. 태자당이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들로 구성된 정치 경제 특권 세력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빨갱이 귀족 2세들이에요. 홍알딸, 실제로 이렇게 불러. 홍알딸, 빨간 2세. 빨갱이 중에서도 귀족 2세대들입니다. 공산당판 금수저. 그게 태자당입니다. 왜 태자당이냐? 여러분들, 태자라는 단어가 황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부터 이미 족같지 않습니까? 지들을 황제의 아들이래. 지들이 일단 지들한테 태자라고 부르잖아. 참. 공산당 이름이랑 정반대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하는 게 그거야. 맨날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정부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 맨날 똑같이 얘기를 해. 하지만 지들 마음속에는 국민들은 그냥 속어 말들 뿐, 자기들이 귀족이고 황제고 태자들이야. 말은 뭘 못해.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마오쩌둥 시대부터 혁명 1세대들이 정권을 잡았고, 여러분들 마오쩌둥이 얼마나 황제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화들이 너무 많은데, 마오쩌둥이 뭐 오늘 생선 요리를 먹고 싶대. 근데 생선 요리를 딱 먹었는데 자기가 항저우 때 그때 먹었던 거랑 다르대. 맛이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항저우에서 그 물고기를 잡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다시 요리를 해줘요. 성생활 레전드였다고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냥 뭐 지금의 무슨 그 북한에 있는 기쁨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모택동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마오쩌둥 시대 혁명 1세대들의 자녀들이 이후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부, 국유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세습하며 중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속 귀족층을 이룬 거예요. 자, 태자당의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정통성. 혁명 1세대의 피를 물려받아야 된다. 야, 이건 뭐 어느 시대의 얘기야. 피를 중요시했어. 너 능력 있고 다 좋은데 뭐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너 피 누구 피야? 1세대 혁명가들 피 아니야? 꺼져. 무조건 혁명 1세대의 피를 물려받아야 되고 그것만 대우해줬어요. 그러면서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였냐? 군, 외교, 산업, 당 고위층 걸쳐 거미줄 같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이 태자당의, 지금도 이 태자당은 말 그대로 중국의 혁명 1세대들의 후세들 아니야. 지금은 3세대겠지. 걔네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세력들을 누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대부분 유학을 갑니다. 대부분 다 유학을 가고 영어 기본으로 하고요. 초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부터 이거는 중국의 국민들도 능력보다 어떻게 출신 성분으로 권력을 잡냐, 이걸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절이 아니었잖아. 그냥 동네 나가면 사람들, 주민들, 노인들 거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얘네들 욕이었어. 태자당 욕. 자, 대표 인물들 봅니다. 옵니다. 그의 이름이 옵니다. 중국 3년인의 독재자 시진핑, 시중슌의 아들이에요. 태자당의 최고 실세입니다. 현재 1인 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아까 얘기 나온 장요샤, 장유샤, 아버지 장전, 아버지 원로, 아버지도 원로고 군부 최고의 장성, 군권의 핵심이었죠. 보실라이는 아까 그 비리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보이보의 아들, 한때 후계 유력자였으나 2012년 스캔들로 몰락했죠. 그 다음에 떡난이 있습니다. 떡난, 덩샤오핑의 딸이에요. 과거에 과학기술계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 떡난은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왕준도 있었어요. 왕저우의 아들, 금융권, 국유기업 인맥 강함. 태자당이랑 공청단을 비교를 해보면, 자, 출신을 비교하면 일단 태자당은 혁명 원로 2세, 공청단은 가난한 집 출신, 청년단 혹은 엘리트. 그 다음에 태자당은 피로 물려받은 권력, 공청단은 능력으로 올라간 엘리트. 태자당은 보수적, 권위주의적, 공청단은 실용적, 개혁주의. 태자당은 시진핑, 장요샤 이런 빨갱이 2세들 이런 애들이 있고, 공청단은 후진타오, 리커창. 후진타오, 리커창 얘네들이 없으면 중국 경제 그렇게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고시생의 차이지. 자, 시진핑의 태자당 활용 방식.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충성도 높은 인물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태자당 출신이잖아. 태자당 출신이지만 태자당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관 2세들일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도 시진핑이 봤을 때 얘도 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 얘는 자주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내 뜻을 따라야지. 얘는 안 돼. 그러면서 충성파만, 나를 따르는 파들만 고르고 아닌 애들은 쳐내. 그러면서 태자당을 없애고 시자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딱 중요시했던 게, 혈통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충성도가 더 중요해. 내 사람만 필요해 나는. 그러면서 태자당도 거의 와해시키고 시자준을 새로 만들었지. 현재 태자당의 위상은 시진핑 집권 이후 기존의 태자당 중 일부는 숙청을 당했어요. 일부는 시진핑한테 충성도가 높다. 그러면 철저히 활용하고 있고 지금 아직 살려뒀죠. 그죠? 외부에서는 공산당판 왕조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은 당연히 시자준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는 말이, 아니 능력보다도 아직도 피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뭔 말이냐. 당시에 중국의 서민들, 청년들은 항상 태자당을 욕했어요. 근데 욕하라 그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잡아야 할 것들 다 잡고 있는데 니들은 애들이 나나. 인구나 빨리 만들어.
그때 중국에 인구 없을 때거든. 인구 많이 나올 때. 태자당은 이제 중국의 숨겨진 왕족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왕족이에요. 진짜 무슨 중세시대 같아. 중국의 숨겨진 왕족이자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데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면서도 그 출신을 이용해서 태자당은 그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숙청. 그러면서 시자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다? 지금 중국은요, 시진핑이 다 하는 게 아니야. 시진핑도 자기의 부대가 있어요. 그게 시자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자준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시진핑의 부대, 시자준, 시가 군단. 자, 시자준은 뭐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거나 오랜 기간 함께한 측근들로부터 구성된 권력 집단입니다. 기존의 공청단도 아니고 상하이방도 아니고 심지어 태자당도 아니고 그냥 충성도가 전부인 집단이에요. 시진핑한테 충성을 해? 그럼 난 너 끌고 가는 거야. 충성 안 해? 넌 숙청. 그게 이제 시자준이에요. 시가 군대. 왜 등장했냐?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 이후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 파벌 간에, 그러니까 기존 파벌들은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이 균형과 타협이 있었어요. 균형과 타협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해가면서 중국을 이끌었는데 시진핑은 그게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야.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서로 해먹고 있었던 거지. 시진핑은 극단적으로 그걸 싫어했었어. 집단 지도 체제를 아예 폐기하고 1인 통치 체제로 개편.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로 권력 핵심을 교체하고 그러면서 공청단에 있었던 리커창, 왕양 제거했죠. 상하이방에 있었던 짱저민, 한정 등 제거했죠. 태자당에 있었던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또 숙청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시자준이에요. 자, 시자준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저쪽 출신이잖아요. 저장성, 후젠성 이런 곳에 시진핑이 거쳤던 지역의 관료들을 많이 데려다 쓰고요. 오로지 충성도입니다. 능력보다는 무조건 충성도. 정치적 충성심이 최우선. 성향은 강경 통제, 반미 노선. 시진핑 시기만큼 아무리 역사를 뒤돌아봐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미할 때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국유화 선호. 모든 걸 국유화하려고 그래. 모든 걸 국유화하려고 하고 언론 장악은 기본이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내부의 반대파 제거, 권력 통제, 시진핑 체제, 지금 삼면임까지 왔잖아요. 법까지 바꿔버리고. 시가 군단의 대표 인물들, 아까 얘기 다 했어요. 리창, 띵쉐샹, 천민얼, 그 다음에 장고칭, 리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책총괄 리창이 경제, 외교 전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띵쉐샹이 인사, 서기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념 관리가 천민얼, 시사상 이론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감시와 숙청을 리시라는 사람이 합니다. 반부패로 반대파 제거. 무조건 반부패야. 너 부패했지. 제거. 너 부패했지. 제거. 그 다음에 실무 조정은 짱고칭, 군수, 과학, 지역 이런 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시진핑의 팔, 다리, 눈, 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강점이 뭐냐? 시진핑 체제가 계속 결속력이 유지가 되고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내부 반발 없이 장기 집권 사면임. 이건 시진핑만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교, 경제, 군, 언론 전 부문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자준이 통제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시가 군 안에 얘네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거야. 근데 뭔가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데 막 큰 신호가 터진 건 없어. 제일 크게 터진 게 시진핑이 딸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또 물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터지고 중국에 뭐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꼭 구독 눌러 놓으세요. 여러분들 꼭 구독. 하지만 이 시자준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 이거야. 능력보다 충성을 중시하니까 인사 구조가 무능입니다. 무능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냥 충성심만 보다 보니까 애들은 충성 오케이 충성. 근데 실제로 일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냥 오로지 충성. 그리고 시스템이 아닌 1인 리더 시진핑이 흔들리면 전체가 붕괴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건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런 상하이방, 타이즈당, 공칭团얘네들 파벌도 지금 다 없다고 하지만 여기 세력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시진핑의 자리를 아마 굉장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왜냐? 걔네들이 봐도 지금 시진핑이 국정 운영하는 거 말이 아니거든. 그리고 내부 정치적 토론 부재,
정책 실수 반복, 위기 대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어떻게 되거나 퇴장을 하잖아요. 시자주는 이건 완전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공청단은 노력형, 상하이방은 돈, 태자당은 핏줄, 그리고 시자주는 그냥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 이게 지금 중국의 무림이에요. 이 파벌들과 세력들은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시진핑의 그런 움직임들은 이 중에서 과연 누구를 견제하려고 하는지, 과연 미래의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거는 지금 중국 내각에서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짱요샤가 군부를 재장악하고 시진핑을 치고 올라올까요? 아니면 왕양이 민심을 잡고 시진핑 자리를 꿰찰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며칠 시진핑의 실각설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어요. 다들 뭐 기사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중국에서는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의 생일이에요. 7월 1일. 제가 생일 선물로 시원하게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선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속살까지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진핑의 이제 실각설,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자리를 못 지킨다, 곧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추측인 게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도 다뤘거든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근데 항상 저도 마무리를 약간 근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물론 뭐 지금 내각에서 투쟁은 있어 보이나 시진핑이 다시 거기서 권력을 잡고 일어섰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이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혹은 중국 내부를 뭔가 불안한 뉴스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사건 사고들을 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 언론들이 해외에 있는 언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중국 공산당에게 실망을 하고 중국 체제에 실망을 당하고 혹은 사회적 매장이 된 후에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탈출을 해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아니면 진짜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럼 쥐도 새도 없이 뭐 사라지게 해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인생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중국에서 살 수 없으니까 중국을 탈출해서 나와요. 뭐 문화 대혁명 때부터 중국인들은 많이 탈출을 했었죠. 그때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이 체제를 굉장히 증오합니다. 왜냐? 자기 가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죽었거든. 그 사람들은 그럼 해외로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다 막 허든 일부터 했죠. 막 밑바닥부터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고 돈을 벌고 일어서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언론사를 만듭니다. 그런 언론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언론사들이 말 그대로 중국한테 억압을 받았던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물론 제대로 된 기사도 나와요.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진실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씩은 그 사람들도 대본을 써요. 대본을 써서 마치 지금 중국이 막 망하기 일보 직전처럼 막 이렇게 대본을 써 내려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 위기설은 2년임 때부터 나왔었어요. 시진핑 권력이 흔들린다. 시진핑 더 이상 뭐 이제 시진핑의 뭐 세력들이 뭐 없다. 뭐 이런 음모론들, 그렇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 계속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진 게 이제 작년 한 여름쯤,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뭔가 살짝 일리가 있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그런 기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것들은 이것도 뭐 제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믿을만 한 건지 안 한 건지. 오케이? 자, 일단 어제 미국이랑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대만은 항상 뭐 중국 공산당을 깐 데 있어서는 대만은 항상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뭐 살벌하게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살벌하게 까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베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고,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 포스트
뉴욕 포스트에서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배후에서 실질적 권력 장악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다뤘냐?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에서 6월 초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시진핑이 약 한 2주 정도 사라졌었거든요. 그때 건강 이상설도 나왔고, 그 다음에 권력 장악 실패했나, 아니면 뭐 숙청됐나, 뭐 사라졌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요 얘기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고위 장성 숙청 및 교체. 장유샤가 실질적 군 지휘를 주도하면서, 물론 장유샤랑 시진핑은 원래 이렇게 친했던 관계인데 지금 둘이 틀어져가지고 장유샤가 시진핑을 약간 좀 이렇게 견제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고 있는 사이다. 그러면서 군권을 장유샤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장유샤한테 안 된다. 뭐 약간 요런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시진핑이 건립한 부친 묘소 명칭이 삭제됐습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절차. 시진핑이 지금 아직 실세인데 어떻게 부친 묘소 명칭이 어떻게 삭제돼? 뭐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후계자로 여러분들 왕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양. 후계자로 왕양이 유력하다. 근데 여러분들 후계자는 지금 너무 많죠. 후계자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될지는 그거 아직 지켜봐야 돼. 뭐 후춘화, 왕양 뭐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아직은 좀 봐야 돼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이 3선 중간 지점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후계 문제는 여전히 은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후계 구도는 없고 포스트 시진핑 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전히 시진핑이 뭐 권력을 잡고 있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냥 소문이 아닌가, 뭐 요런 얘기도, 요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장유샤가 거론되고 있는데, 장유샤는 여러분들 군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군부의 그런 통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주석이 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일단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도 유력하다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나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언론에서는 명시적으로 아직 언론에서 시진핑의 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 노출 횟수가 2024년 2분기 177회에서 지금 2025년 2분기에 157회로 감소됐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면 되는 거지. 20회나 줄었네? 야,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권력 못 장악한 거 아니야? 실각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뭐 20회 줄었다고 이것 가지고 또 뭐 실권을 했다 얘기하기도, 이것도 너무 추측성이고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또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 친 시진핑의 고위 장성들이 연달아서 숙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시진핑이 권력을 이제 못 잡아가지고 시진핑 라인들, 시가군들이 다 숙청이 되고 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확실한 이 부패 체제를 없애고 더 권력을 강화하고 부패 체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자기 라인도 잘라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전히 시진핑이 권력이 막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려 해도 여전히 주석인데 어떻게 그 라인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막 숙청을 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일단 후계자가 왕양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살짝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왕양이 왜 지목됐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왕양?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왕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진핑이 권력을 잃으면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나요? 공산주의는 해체 안 되죠. 하지만 체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산당 안에서도 여러 체제가 있어요. 운영 체제가. 밖으로 보기에는 공산당인데,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시진핑 독재잖아. 충성심과 시진핑의 독재. 근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양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왕양 1955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안후이성 출신입니다. 전직 충칭시 당서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광동성 서기도 했고, 국무원 부총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리커창 내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협 주석, 정시의 주시 이것도 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권력 핵심이죠, 그죠?
과거 국무원 부총리 정협주석 정치국 상무위원을 거친 정치적 중진이자 시진핑과 대조되는 개혁 분권 노선의 대표주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 출신입니다. 리커창라인이에요. 리커창라인은 어디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까지 가는 거예요. 그쪽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공청단이 뭐냐? 지금은 중국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지금은 시가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군단들, 시가군단 해가지고 시가군, 시진핑을 절대적 권력으로 한 그 밑에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시가군입니다. 근데 시진핑은 또 어디 출신이냐? 태자당 출신이에요. 태자당이 뭐냐? 시진핑의 아버지가 중국의 옛날에 혁명 1세대입니다. 근데 장유샤도 여러분들 태자당 출신이에요. 장유샤도 아버지가 혁명 1세대고 시진핑 아빠랑 장유샤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사이 좋았던 혁명 1세대. 그러니까 이제 장유샤랑 시진핑이 군권을 잡을 때 장유샤가 엄청 도와줬죠. 얘네 둘 다 태자당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서가군입니다. 근데 장유샤는 지금 약간 변질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뒤에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왕양 얘는 뭐냐? 왕양은 공청단이에요. 꿍칭团. 꿍칭당이 뭐냐면 중국의 비공식 정치파벌 중 하나예요. 1980부터 1990년대 공청단을 통해 성장한 정치인들 중심의 그룹. 얘네들은 그런 태자당 얘네들처럼 홍알다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금수저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청단은 다 일반인들 출신이에요. 일반인들 출신이고 일반 배경, 그냥 일반인, 말 그대로 일반인. 그리고 성향이 어떠냐? 개혁, 실용주의 성향, 사회, 경제적 개방 지향, 그 다음에 빈부격차 완화 등 민생 중시. 시진핑이랑 완전 다르죠. 대표 주자가 누구냐? 후진타오, 리커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왕양, 후춘화, 류엔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를 거야. 아시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리커창은 죽었죠, 그죠? 리커창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마지막 공청단의 뿌리를 잘라버렸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공청단은 여전히 원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청단은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아주 눈부시게 이뤄낸 그 라인들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했을 때, 중국이 막 개혁 개방했을 때가 90년대 아니에요.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때 공청단들이 중국을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갔죠. 그러면서 2000년대 넘어와서도 공청단의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이 굉장히 잘 먹히면서 그때 중국의 1년의 경제 성장률 1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1년의 경제 성장률 10%면 그거는 진짜. 그리고 맞아. 여기 채팅창. 짱저미는 공청단은 아니야. 장저민은 상하이방이에요. 하지만 상하이방이었지만 그렇다고 장저민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공청단을 완전 배제했느냐? 그게 아니야. 그때는 약간 그걸 뭐라고 하지? 지금은 시진핑이 혼자서 다 하잖아. 옛날은 아니었어요. 주석은 있지만 여러 내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방이 집권을 할 때도 뭐 공청단을 완전 막 그냥 배제해버리고 뭐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어. 다 서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견제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뭐 할 일은 같이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지금 시진핑처럼 야, 다 꺼져,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 집단 지도 체제. 이 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지금은 1인 지도 체제잖아. 옛날에 그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왕양은 공청단 출신인 거야. 근데 공청단 출신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청단 출신들이 다 이제 시진핑이 다 쳐내면서 후춘화도 쳐내고. 근데 왕양은 그나마 지금 좀 그래도 아직 실세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양이 공청단 파니까 왕양이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청단의 원로들이, 그리고 공청단은 지금 뭐 시진핑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원로들은 살아있고, 그 다음 밑에서 어떤 일을 꾸미든 세력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력 싸움에서 시진핑이 밀렸기 때문에 왕양이라는 이 공청단 출신의 얘가 정권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로 많이 나왔거든.
옛날에는 심지어 뭐 후춘화가 또 이제 시진핑 다음 실세다, 다음 정권은 후춘화가 잡는다. 그러다가 후춘화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잘려 나갔었던 적이 있었고 삐걱거렸죠. 그러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고 많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뭐 현실성도 없고 너무 진짜 소설 같고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느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믿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너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정황들이 있느냐,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 거의 중국 해외 언론들 위주로 찌라시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서특필을 해버리잖아. 대만, 중국,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막 띄우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만. 하지만 뭐 다들 그냥 아직은 뭐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라는 게 이르다, 아직은 모른다, 이런 얘기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자, 일단 최근 몇 개월 동안 확실히 시진핑의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어디에 잘 안 나오냐면 중국의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한 개입니다. 뉴스.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 뭔가 중국에 큰 일이 있었다, 그럼 뉴스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시사상, 시진핑 사상, 시진핑 정책 뭐 이런 것들로 뭐 포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시진핑이 육성이 나오는 이런저런 영상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편집된 뉴스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됐었어. 그게 룰이고, 그게 룰이야. 그게 중국 관영 매체의 룰. 근데 요즘은요, 중국의 시진핑이 직접 얘기하는 영상들이 별로 안 나와. 다 시진핑의 자료 화면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뭘 했다, 요 정도. 시진핑 실제 육성이 녹화된 그런 영상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예요. 심지어 시진핑은 하루에 많을 때는 3번씩이나 뭔가 발표하고 막 그게 바로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요즘 시진핑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025년 9월 3일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성대히 거행됩니다. 여기에 열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대 건멸 뭐 이런 것도 다 실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대 건멸이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뉴스 안 그거 볼 일이 뭐가 있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대 건멸이 뭐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천안문 앞에서 그 열병식을 할 때 천안문 위에서 혹은 그 앞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시진핑이 딱 거기 서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동지们好! 동지들 안녕!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뭐 또 화답을 해요. 시주시 하오 뭐 이러든가, 서주성님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밑에서 화답을 해. 그러면 또 이제 시진핑이 동지们辛苦了, 동지们수고했습니다 이러면 또 밑에 그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서 뭐 복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확 외쳐.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건멸식이야. 부대 건멸. 그거는 중국의 무조건 절대 권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이지. 2015년부터 열병식 있을 때마다 시진핑을 그걸 했어요. 시진핑의 권력이 건재하다. 지금 뭐 내가 넘버원이다. 그걸 이제 과시하면서 세계에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이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게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만약에 시진핑이 올라와서 직접 군대 건멸을 한다. 야, 그럼 지금 이때까지의 시진핑 실각설 이거 다 그냥 거짓말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시진핑이 그 열병식에 나와가지고 딱 직접 건멸 딱 들어가는 순간, 야, 그건 뭔 실각이야, 건재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걸 딱 하는 순간 시진핑의 실각설은 싹 사라진다. 지금 중국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헛소문들이 많이 도니까 중국 국민들은 딱 생각하는 게 9월 3일 열병식에 시진핑이 나와서 직접 건멸을 한다. 그럼 끝이다. 시진핑이 여전히 건재하고 뭐 계속 할 거다. 권력 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거든. 못하지 않을까요? 생쇼 하는 거 아닐까요? 못할 것 같은데. 그쵸.
방금 제가 이거 부대 검열을 하는 건 여러분들 뭔지 이해했죠? 그 중국의 열병식을 한번 쳐봐. 천안문 앞에서 막 군대 막 수천 수만 명 막 대포 미사일 뭐 거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거, 그거 열병식.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 딱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나 이거 거느리고 있다, 내가 1인자야, 이거 딱 보여주고, 그게 열병식이거든. 일단 이 열병식이 처음으로 시진핑이 이거를 그냥 시진핑 전성기 때, 그때가 언제냐? 2015년 거. 여러분들 중국 2015년 열병식 한번 검색해봐. 장난 아닙니다. 그냥 그때가 진짜 뭘 보여주느냐? 시진핑이 야, 내가 다 먹었어, 이제 내가 최고야, 내가 일장이야 라는 거를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그게 2015년이거든. 자, 과연 9월 3일날 시진핑이 직접 검열을 할까 안 할까? 열병식에서 인사를 할까 안 할까? 여기에 따라서 시진핑 실각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여전히 굳건하다, 그 실각설 그건 무슨 소설 그만 써라, 그건 옛날부터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체제들이 계속 써내고 있는 대본들이다. 저도 그런 대본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썰 한 개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9월 3일에 시진핑이 올라갈까? 그럼 9월 3일날 만약에 그 전에 시진핑이 실각되면 그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시진핑이 이제 얼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 처리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썰을 한 개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썰입니다. 이건 살짝의 역사가 섞여 들어갔는데 뭐 지루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모택동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 알죠? 모택동이 죽고 나서 그때 누가 올라왔느냐? 그때 화구어펑이 다음 후계자로 올라왔습니다. 화구어펑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오쩌둥 다음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화구어펑이에요. 화구어펑.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모택동이 마오가 화구펑한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니办事我放心. 일을 네가 처리하잖아, 난 마음이 놓여. 그러니까 그만큼 마오쩌둥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마오쩌둥 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이 화구펑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도 중국의 역사 근대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한 개인데, 두 개의 반시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반시가 뭐냐?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를 해요. 무조건.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이 맞을 거야. 이게 무조건이 뭐냐? 마오가 결정한 것은 모두 무조건 지지하고, 마오가 지시한 것은 무조건 따르겠다.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한 그 배경이 뭐냐? 자, 화구어펑은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화구어펑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여러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딱 문화대혁명 끝났을 때야. 문화대혁명이 그때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많이 퇴출당하고, 심지어 공산당 안에서도 문화대혁명 때문에 공산당원들까지 억압을 받았던 그런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대혁명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역사의 비극이었어. 하지만 이거를 뒤집으면서 올라오려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화구펑은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모택동 자리 자기가 받았고 자기가 이걸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의 사상을 내가 무조건 따르고 걔가 말한 그런 것들을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공고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권력을.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무조건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돼 있냐? 문화대혁명의 종식과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 지도자다. 이건 좋게 말한 거예요. 이 새끼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권력 놀이만 했던 그냥 약간 병신 같은 새끼야.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 중국의 교과서나 이런 데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지. 내가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되지? 계속 문화대혁명을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개혁 개방을 원하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지? 모호한 입장.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애예요. 그러면서 질서 있는 전환기를 이끌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포장을 해주죠. 여러분들, 중국의 역대급의 그런 영수들, 주석들, 지도자들 다 좋게 포장해줍니다, 교과서 위에.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다 까발려보면 모택동이 옛날에 저질렀던 만행들, 어리석은 짓들, 그런 거 얘기하면 7박 8일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어두고 좋은 얘기들만 다 써놓은 게 중국의 교과서인 거야. 애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잘하는 거고. 역사적인 의미 1도 없고 뭐 질서 있는 전환기? 여러분들 이 질서 있는 전환기는요. 이 누구냐? 화고펑이 이뤄낸 게 아니라 이때 또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 등소평이야. 그러니까 화고펑은 자기 위치, 자기 권력 이런 거를 막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걔를 벼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던 거야. 근데 그때 등소평이 이제 이렇게 딱 등장을 해. 덩샤오핑, 등소평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소평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등소평이 복귀를 해요. 정치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1977년 3월에 복귀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복귀냐? 그냥 계속 정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덩샤오핑은 옛날부터 개혁 개방 노선파였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 라인을 반대했고 마오쩌둥 사상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좌천이 돼요. 한 번 좌천돼요. 첫 번에 좌천을 됐을 때가 1966년. 그때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 노선의 대표주자로서 좌천돼. 비판을 받고 실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직위가 박탈이 되고 공무원 신분도 사라지고 공장 노동자로 저쪽에 짱시성 쪽에 남창기계공장으로 거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건 뭐 유배했다 하나요? 그냥 구석에 가서 짜져 있어. 그냥 노동자로서 일이나 해. 그때 한번 이렇게 유배되고 정치적 발언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완전 유배된 거지. 그때 그렇게 살다가 1973년 거기 쪼월라의 도움으로 복귀를 해. 주은래도 중국의 옛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주은래 도움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1976년도에 다시 또 유배가 됩니다. 그때는 자택대기. 근데 말이 자택대기지 그냥 감옥이야. 그냥 감옥에 들어갔죠. 왜냐? 화고펑이 자기 세력을 잡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지만 등소평이 세 번째 복귀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소평을 추천하고 등소평의 그 지도력과 등소평의 약간 이런 뭐 책략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등소평이 3차 복귀를 해. 이게 이제 1977년 3월쯤입니다. 3월쯤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복귀를 시동을 걸어요. 본격적으로 복귀한 거는 1977년 7월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화고펑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내부에서 등소평을 다시 부를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화고펑이 뭐 딱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맨날 모택동 길만 따라간다고 하고 하는 건 없지. 권력만 집착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중국 망하겠다. 야 생각이 있는 애. 뭔가 정책이라도 머리에 담고 있는 애. 그 등소평 걔 있잖아. 야 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당내의 원로들과 실무 관료들이 등소평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군대 라인과 경제 라인에서 일치하게 나온 얘기가 야 이건 지금 이 시기 이 상황 그때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 그냥 거긴 그냥 지옥 거지 땅덩어리 그런 느낌이었어. 등소평만이 지금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그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어떤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을 어떻게 다방면으로 정치, 금융, 교육 다방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그런 논쟁에서 덩샤오핑의 노선이 합리적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그때 1977년 7월 당 중앙위에서 공식 복귀를 결정을 지어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뭘로 복귀를 하느냐? 국무원 부총리,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고펑도 그때 권력이 대단했던 게 한꺼번에 못 밀어냈던 게 뭐냐면 화고펑도 정치국이랑 군대랑 모든 권력을 화고펑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모든 권리들을 다 잡았던,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던 첫 번째 주석입니다. 그게 화고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쳐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화고펑이 그걸 다 잡고 있었어. 근데 이제 1977년 3월쯤에 이제 등소평이 복귀를 슬슬 시동을 걸면서 복귀를 하면서 뭘 했느냐? 화고펑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는 편지였잖아.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등소평이 이제 거의 진짜 원로들이 신임을 얻고 거의 진짜 제2인자로 복귀를 하거든. 화고펑이 1인자고 등소평이 제2인자로 복귀를 하는데 등소평이 과연 화고펑한테 어떤 편지를 썼을까?
아, 살려줘라? 맥락은 비슷한데 뭐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똥꼬를 존나 빱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참 가관인 게 똥꼬를 거의 뭐 빨다 못해 거의 혓바닥을 똥구멍에 갖다 대서 거의 그 수준이야. 아, 위대하신 지도자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당신이 너무 훌륭하고 배울 게 너무 많고 추앙한다. 내 충성심. 날 경계하지 마라. 난 네가 죽으라 하면 죽는다. 기깔나게 빨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게 먹혔던 거야. 화고펑이 이걸 딱 보면서 얘 괜찮은데? 얘가 그동안 한 3번 정도 이렇게 파면 당하더니 얘가 철이 들었네. 그래 들어와. 자, 그러면서 이게 1977년 3월이야 아직 복귀하기 전에 일단 밑작업을 한 거지. 그러면서 1977년 7월에 복귀하자마자 덩샤오펑은 바로 이제 화고펑을 들이받기 시작해. 일단 처음에 어떻게 들이박았냐? 일단 화고펑이 모택동, 마오쩌둥의 무조건 2개가 있었잖아. 마오쩌둥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 마오쩌둥의 뭘 무조건 한다. 이렇게 2개의 무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등소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오의 말이 지금 사회랑 비교하면 조금은 틀릴 수도 있다. 살짝 이의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 이 논쟁인데 아무튼 뭐 이런 논쟁이 한 게 있었어요. 뭐 실천은 뭐 검증하는 뭐 진리의 표준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거기 논쟁에서 이걸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덩샤오핑은 어떻게 하느냐? 군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기 사람들로 정치부와 군부들로 한 명 한 명씩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등소평이 부총리,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런 거를 연임하고 있었잖아요. 화고펑도 그때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뭐라 해야 될까? 이 중국의 그 밑에 원로들, 공산당 당원들, 고위 간부들도 이 바람의 방향을 이제 아는 거야. 점점 화고펑의 말을 안 듣고 덩소평 얘기를 점점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78년 12월 중공 제11기 3중 전회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채택이 되느냐? 덩샤오평의 개혁 개방 노선이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이 됩니다. 원래는 중국은 개혁 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데 개혁 개방 노선이 공식 노선으로 채택이 되면서 화고펑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화고펑의 믿었던 그 모택동, 밀고 있었던 모택동 노선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1978년부터 1980년도까지 화고펑은 여전히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외교 자리에 나가서 각 나라 정상들과 만날 것도 다 만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 화고펑은 그냥 얼굴만한 마담 정도였던 거예요. 공산당 내부에서 모든 정책과 공산당 중국의 발전 노선들은 공산당의 원로와 등소평이 다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고펑의 세력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야. 화고펑의 세력도 여전히 있죠. 하지만 화고펑도 그걸 느끼는 거지. 얘가 점점 치고 올라오네. 하지만 이거를 놓기 싫으니까 계속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버텼던 거야. 근데 계속 버티다가 계속 대립 구도였지. 이게 이제 대립하다가 그렇다고 얘네들끼리 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대립하고 뭐 얘가 양보하고 얘가 한번 양보하고 서로 뭐 합의를 보면서 대립 계속 이렇게 정치국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 1978년에 남중국 함대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160호가 바다에서 폭발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중국의 해군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시체를 막 건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들어보면 그냥 그때 막 배가 터지면서 그 기름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 시체들은 기름에 다 덮여 쌓여 있었고 어민들은 그 시체 건지느라고 막 하루 종일 막 사람들 막 주민 사람들 옆에서 막 구경하고 그런 상황이었대. 이 사고는 중국 해군 건군 이래 제일 큰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걸 잘해. 이런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이런 걸 가만두진 않지. 이걸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하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뭐 한국에서도 뒤돌아보면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아무튼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고. 이 사고가 딱 터지면서 덩샤오평이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덩샤오평은
해군 사령부 제1정치위원 수전화라고 있습니다. 수전화 제독을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해요. 질타를 하면서 너 이럴 거면 그만둬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누구냐? 그 수전화 제독은 화고펑의 사람이었던 거야. 화고펑의 사람인데 그 수전화는 이제 불만을 안고 내가 얘한테 이렇게 털려야 돼? 나 지금 화고펑 라인인데? 그러면서 가서 화고펑한테 갖다 일러 바칩니다. 형님 지금 쟤 지금 2인자인데 지금 형님 라인 지금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화고펑이 딱 들으니까 저 새끼 안 되겠네. 야 저거 한번 내가 코 한번 눌러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화고펑이 수전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때 마침내 북한을 이제 방문 일정이 있었나봐요. 북한 방문 후에 내가 돌아오면서 야, 대련에서 내가 직접 열병을 하겠다. 해군 검열 내가 직접 들어갈 게니까 그때 열병식 준비해. 나의 건재함을 보여줘야지. 화고펑이 이랬어. 그러니까 수전화가 역시 형님, 역시 우리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때 설계를 한 게 군함 120척 항공기 80대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열병식 하겠다고 막 역시 그래 우리는 건재하니까 이게 화고펑 형님이 보여줘야지. 덩세업 형 저 새끼 키도 작은 새끼가 존나 깝치네 이러면서 이걸 하기로 했지. 근데 이제 그때도 그들 주위에는 덩샤오평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이제 덩샤오평 귀에 들어간 거야. 딱 이제 누가 보고를 합니다. 덩샤오평한테. 쟤네들 그 북한 갔다가 돌아오면서 대련에서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허가도 없이 그냥 거기서 지들 마음대로 열병식 한다는데요. 해군 검열도 직접 한다는데 화고펑이. 바로 일러바쳤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덩샤오핑이 자기 세력들이 충분히 잡혀 있었던 시기야. 군부도 자기 사람으로 거의 다 바꿔놨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중국이 지역이 크잖아요. 여기저기 지역 중요한 군사기지 이런 데의 제독들이라든지 거기의 관리 지도자들을 다 덩샤오평 사람으로 이미 다 바꿔놨던 시기야. 그때 덩샤오평이 어떻게 했느냐? 다이렉트로 화고펑한테 쌍욕을 날리면서 야, 좀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 이럽니다. 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지금 상황? 너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너 지금 바지 사장이야 새끼야. 그냥 살려줄 때 가만히 있어. 좀 나대지 말고. 야, 네가 대책 있어? 너 지금 나라 다스릴 줄 알아? 너 지금 중국이 미래적으로 어떻게 개혁 개방해야 되고 경제 살리고 이런 거 너 할 줄 아니 너?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980년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이 화고펑의 2개의 모든 것, 2개의 무조건, 그러니까 모택동 사상을 무조건 따른다. 모택동이 지시한 거는 무조건 받든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2개인 이거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처음에는 약간 제기된 게 모택동 사상이 살짝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완전 그냥 모택동은 틀렸다. 이거는 틀렸고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연도에 화고펑이 국무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1981년 6월 제11기 육중전회에서 중공중앙위원회 주석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 이 2개까지 모두 사임합니다. 왜냐? 걔가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도 얘 말 안 듣거든. 왜냐? 그 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 세력으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바지 사장, 얼굴 마담, 인형 정도였던 거야. 그러면서 압박을 넣은 거지. 얘가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근데 중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은 체면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도 모택동이 제일 아꼈던 사람이고 모택동의 후계자였고 그러면서 모택동 사상을 무조건 따라가겠다라면서 중국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너무 모양 빠지게 내려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민심이 흔들리거든.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려.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 당시 이런 일화들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화고펑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적당히 돼서 자기 자리를 유능한 그 후배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했다 이 정도로만 알지 이런 일화들이 중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퇴장하고 나서 이 사람의 노후는 어땠냐? 중국은 이런 또 주석들 그리고 공산당에서 이렇게 지위가 좀 높았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자택감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죽이기까지는 안 해. 화고펑이 실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정치적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명예직은 줬어. 뭐냐? 중앙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명예직은 주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 권력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직. 그러면서 얘는 뭘 하기 시작했냐? 은둔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얘 뭐 이야기가 없어요. 은둔하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 그때도 아무 발언을 안 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었어. 지식인이 아니고 그냥 뭐 택동이랑 그때 같이 막 문화 대혁명 때 지식인들 때려잡던 그냥 무식한 새끼야. 아무 지식이 없어. 나라를 다스릴 줄도 모르고 뭐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뭘 할 줄도 모르고 뭘 얘기해. 은둔하다가 언제 죽었냐? 2008년. 2008년 향년 87세. 은둔한 거 치고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국가급 장례까지 치러줬어요. 덩샤오평은 말 그대로 이제 화고펑이 퇴임하고 나가지고 실세는 덩샤오평이었어요. 근데 덩샤오평은 말 그대로 겉으로는 계속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덩샤오평은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거나 그런 적은 없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집단 결정 체제, 집단 지도 체제였어. 근데 그 집단이 거의 다 덩샤오평의 세력들이었지. 걔네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을 이제 경제 성장의 첫걸음으로 발 딛게 한 그 세력이야. 그게 공청단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시 복귀한 늙은 동무, 늙은 정치인 등소평이 마오쩌둥 정책에 의해 억압을 받았던 군사 및 정치 참전 용사 그룹과 힘을 합쳐 그 당시 지도자의 그 권력을 싹둑 해버립니다. 부주석이 주석을 뒤집어버리고 부총리가 총리를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3년 뒤에 완전히 몰락시켜버립니다. 근데 화고펑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3년 동안 원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 얼굴 마담 역할은 계속 했었죠. 바지 사장 역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역사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의 화고펑이 지금의 시진핑이에요. 근데 그때의 등소평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야.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원로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장면 아시잖아요. 딱 그 회의장에서 그때 그 누구였죠? 원자바오 그 할아버지 거기서 바로 끄집어 내리는 거. 그 장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요 시진핑이 보여준 거야. 니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원자바오 이거 원로 얘도 내가 쳤다. 이제는 내가 실세야.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저는 이게 더 믿음직하다고 느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시진핑은요 이미 권력이 없어요. 지금 얘 이미 바지 사장이야. 이미 바지 사장이고 아무 권력이 없고 얼굴 마담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자 봐봐 채팅창에 나오잖아. 그건 아직 오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진핑 지금 외교도 하고 있지 뭐 다 하고 있지. 여러분들 화고펑도 그때 당시에는 3년 동안 바지 사장을 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 지금 아무리 뭐 역사가 재현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시진핑이 이미 바지 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믿음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정황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잡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건 몇 가지 확실한 정황들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아차 싶을 거야. 그게 뭐냐? 자, 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앞에는 뭐 그냥 뭐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볍게 깔았는데 지금 얘기할 게 뭐냐? 내가 왜 시진핑 지금 이미 바지 사장이다. 이미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별 권력 없다라고 그 가능성이 커요. 뭐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양한 정황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 한 개 한 개씩 나오고 있어. 그게 어떤 정황들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측 아니야. 이거 추측 아니에요. 들어봐봐. 자, 아까 화고펑이랑 덩샤오평의 얘기를 들었죠, 그죠? 화고펑이랑 등소평 얘기. 근데 지금 그 등소평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유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현재 중국 군 내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장유샤가. 그리고 시진핑의 최측근 군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의 군권 장악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말이 많이 돌죠. 시가군이었으나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원로들이 말을 들으며 시진핑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역할이 뭐 장유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황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중국에서 뭘 유행합니까? 요즘 중국 정치계에서 뭐가 유행해? 그렇지. 캐롤라인님 뭐야?
1, 2, 3님도 그렇고, 야, 여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중국 정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숙청이에요. 거의 지금 거의 숙청 세일이야. 숙청 대방출. 자, 그 중에 숙청당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묘화라고 들어봤어요? 묘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원해방군 이데올로기 책임자 묘화. 현재 상황 징계 중대 위반으로 2025년 6월 군사위 위원직 박탈, 인민대회 대표직에서도 제외됨. 이 조치는 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레벨의 군 숙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숙청됐느냐? 허웨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허웨이동은 직책이 중앙군사위 부주석. 현 상황 공식 석상에 장기간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개월 가까이 관련 행사에서 사라진 상태로 숙청 또는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군사위 내 핵심 두 부주석 허웨이동, 짱여오샤, 이 둘이가 되게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허웨이동이 사라진 거는 시진핑의 시가군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고위급 숙청 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리샹푸라고 있습니다. 리샹푸 전 국방부장. 해임된 이후로 부패 및 비리 의혹 조사받고 있으며 이번 숙청 라인업에도 포함됨. 덩샤오핑이 과거에 화고펑을 명예는 남기되 권력을 뺏는 방식으로 몰아냈듯이 시진핑도 지금 그 같은 은밀한 탈권력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 명 다 시가군이에요. 시진핑 라인이야. 그리고 짱여오샤도 그럼 시진핑 라인 아니었냐? 짱여오샤는 지금 괜찮냐? 짱여오샤는 지금 아마 더 이상 시진핑 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한 게 있죠. 요거 보여드리고 넘어가자.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 어디였더라? 어떤 회의 자리였죠, 그죠? 시진핑이 여기저기서 이제 다들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짱여오샤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사하고 지금 난리야. 짱여오샤 지금 완전 무시하고 있죠. 시진핑을 등지고 앉은 채. 이게 짱여오샤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사진이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짱여오샤 돌아선 거 아닌가? 근데 맞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럼 짱여오샤가 숙청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짱여오샤 지금 살아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숙청되고 있죠. 근데 여기 채팅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거 그냥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짱여오샤 늦게 일어나서 인사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것 가지고는 아직 이것 가지고 짱여오샤가 돌아섰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뒤에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시진핑은 과거에 군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를 했어요. 2015년 대개편, 7대 군구 체계 해체 등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완전 전성기 때. 근데 지금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서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 시진핑 라인 다 잘리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부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자른다고? 자, 또 뒤로 봅시다. 중국에서 기사가 하루에 2개가 뜹니다. 자, 이거 한국어 번역 되지? 요즘 이거 기능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 기사가 떠. 여기서 자 내용을 잘 봅시다. 9월 3일 오전 어쩌고 저쩌고 국가 주석 중앙 군사 주석인 시진핑이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떠요.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열을 직접 한다라는 얘기는 없어. 연설을 한다. 이게 왜 이상하냐? 옛날에는 기사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 옛날에는 무조건 시진핑이 직접 이게 무조건 들어갔어. 근데 요번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간대에 다른 기사가 또 뜹니다. 자, 군사 퍼레이드는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되며 평화 유지 임무 수행했던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9월 3일 천안문 퍼레이드가 개최된 평화 유지 임무 부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항일 전쟁 승리를 어쩌고 저쩌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소화할 우리 책임을 모연 중에서 합니다. 중국군은 항상 세계 평화. 자, 봐봐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중국의 당 매체라고 하죠. 당매. 중국 공산당의 매체에서 똑같은 기사를 2번 내느냐? 걔네들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절대 안 그래.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을 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는 시진핑 얘기가 1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시진핑의 지도하에, 시진핑 사상의 바탕 아래,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중국군은 시진핑의 지도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이게 아니라 그냥 중국군은 시진핑 얘기가 1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당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대형 행사, 그리고 주석이 참가하는 이런 행사에 주석을 뺀다? 그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나왔던 모든 열병식에 나왔던 기사를 보잖아. 시진핑의 지도하에, 시진핑 사상의 바탕, 뭐 시진핑의 뭐하에, 시진핑 직접. 없어. 이번에 이런 기사들 어디서 나와요? CCTV에서 나와. CCTV는 뭐야?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야. 거기서 기사를 함부로 내요? 절대. 무조건 다 검사받고 다 검토받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기사를 내거든. 근데 치밀하게 계획한 게 시진핑이 없어. 특히 중국에서 지금 중국 주석 시진핑의 이름을 뺀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군사 검열을 할 수도 있어. 얘기는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대 검열을 직접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꼭 권력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것도 틀린 추측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화고펑처럼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얼굴 마담으로 3년 동안 내세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시진핑도 아직 3년 정도 남았죠. 그죠? 얼마든지 얼굴 마담으로서 할 수 있어. 왜냐? 중국은요 항상 얘기하잖아. 면子. 중국은 이 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만약에 누가 밑에 애들은 숙청당할 수 있어. 반부패, 뭐 범죄를 저질렀어. 부패를 했다. 뭐 탐과 놀이다. 그거는 보기 좋잖아. 청렴하구나. 근데 주석을 숙청할 명분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주석의 라인들을 다 잘라내고 그냥 세워놨다가 밑에 애들이 정책 다 정하고 세워놨다가 보기 좋게 퇴장시키는 거.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여지기에는 뭐 체면도 안 깎이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이 발표 누가 하느냐? 자, 발표 주체가 중공중앙선전부 부부장 후허핑 이 사람이랑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작정국 소장 우저커 얘네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한 명은 홍보 담당이고 한 명은 군사 실무 담당. 이 둘이 열병식의 전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열병식을 지휘하고 누가 부대 검열을 하느냐 이거였는데, 자, 공식 멘트가 9월 3일 오전 중공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태남문 광장에서 성대의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부대를 검열하며 그 뒤에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부대 검열을 시진핑이 한다. 직접 한다. 이런 얘기 다 뺐어요. 옛날에는 대놓고 대서특필 시진핑이 직접 이게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직접 검열 이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느냐? 이 기념대회를 주최하는 그 주체가 5개의 기관이 연합 주체예요. 옛날에 열병식들은 중앙군사위 주체로만 발표해요. 중앙군사위 1개. 이거는 옛날에 시진핑이 군 통치 전통성 강화의 상징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5개 국가기관이 공동 주최? 갑자기? 하지도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게 약간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시진핑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나오는 인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밑밥을 깔아주는 뜻이기도 해요. 중국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뒤에 누가 나와서 모양이 좋게 이거를 딱 시진핑이 모양 좋게 내려오고 모양 좋게 시진핑이 후계자가 누군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다음이 후계자가 누가 됐든 제2의 시진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대인 게 있잖아. 지금 중국 군간부 원로들 정치인들 지금 15년을 대였어.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잘 해가지고 중국이 더 부흥하고 막 일어났다,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지하예요. 지하. 바닥도 아니야. 지하야. 10년 아님 12년이죠 정확히. 이제 2027년 되면 15년 되고 정확히는 12년.
중국 상태, 경제 상황이든 뭐든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시진핑은 중심에서 밀려난 약간 형식상의 참여자지 이 열병식의 주체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진핑이 직접 주최했다? 그럼 그 아까 어디냐 거기 중앙군사위에서 주최해야지. 5개의 국가기관이 통합 주최. 그리고 직접 검열 단어가 없고 시진핑은 그냥 중요한 발언 요 정도 모호하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거 방금 여기 신화사잖아요. 중국의 신문사 신화사에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 같은 뉴스를 2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도는 뭐 열병식 개최 기념대회 행사 전체의 통지. 두 1분 대에 나온 거는 시진핑이 기념대회에 참석 및 중요 연설 예정. 시진핑을 따로 떼서 소개한 거야. 이것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진핑이 이거랑 어떻게 떼어져? 말이 안 되지. 시진핑이 직접 주최하고 직접 검열하고 시진핑의 이 권력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하지만 이 2개 떼서 발표하잖아. 중국 당 매체에서 절대 이런 짓 못해요, 여러분. 이거 시진핑이 가만 안 놔둬. 근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는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연도별 과거 사례를 한번 봅시다. 2015년 한일 전쟁 70주년 행사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직접 검열한다. 친즈检阅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 그냥 전면 주인공. 2017년 쭈르허 전장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사열차 탑승 군인들과 직접 교감. 군의 통수권을 강조하는 거지. 시진핑 군인들과 같이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 2017년 기사고, 그 다음에 2019년 건국 70주년에 시진핑이 직접 열병을 할 거고 직접 검열하고 지휘까지 할 거다. 대서특필. 근데 이번에 2025년 시진핑 연설 예정. 그리고 이 퍼레이드 기사는 따로 시진핑은 여기 와서 중요한 연설을 할 거다. 얘는 연설자로 오는 게스트, 이런 게스트가 온다. 기사 따로. 그 다음에 열병식을 주최한다는 거, 이건 기사 따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고펑이랑 등소평 얘기를 한 게 화고펑이랑 약간 비슷한 수순이 아닌가. 각본대로만 움직이다가 등소평과 원로들이 통제하래 각본대로만 움직이다가 마지막엔 퇴장. 지금 시진핑의 결정권은 많이 날아간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완전 권력을 잃었다. 뭐 기사 2번 낼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정황상 약간 약한데 더 센 거 없나? 더 센 것도 있어요. 이 와중에 이 열병식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중대 사건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회의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6월 말이었죠. 6월 말에 그냥 아주 평범한 회의예요. 어떤 회의냐? 그냥 정국 정협 중국全国政协第14期무슨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맨날 하는 회의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회의예요. 그 회의의 주제, 제목도 되게 평이했고, 회의 절차도 평이했고, 그냥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그냥 항상 중국이 맨날 하던 회의,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별로 특이한 게 없었어. 그런 회의가 한 개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을 찾아낸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개막의 사회자가 후춘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후춘화는 시진핑이 쳐낸 사람이에요. 공청단파야. 후춘화, 이 사람도 유력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후춘화는 이미 쳐내졌어. 시진핑에 인해서 쳐내진 사람인데 얘가 다시 복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협 14기 출범 이후 열린 12번째 회의인데, 이전 11차례 개막식은 모두 누가 했느냐? 왕후닝이 했어요. 여기 왕후닝이 나옵니다. 후춘화가 개막식을 맡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중간에 이런 사회자를 바꾸는 거 최초입니다. 시진핑이 쳐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온 게 누구야? 공청단 세력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공청단 세력들이 부활하고 있다. 혹은 이미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쳐낸 사람을 감히 누가 복귀시켜? 그리고 이전에 1기부터 11차례 동안 왕후닝이 이거를 맡았거든요. 사회자를. 근데 여러분들 왕후닝 궁금하다 그랬죠.
왕후닝에 대해서 이건 제가 되게 급하게 준비한 건데 원래는 왕후닝 내용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댓글에 왕후닝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는 맞아. 요즘 기사들 중에 무슨 뭐 선거 조작이니 뭐니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뭐 왕후닝이 거론되면서 미국에서도 그 기사가 나오면서 왕후닝이 거론됐잖아요. 여러분들 왕후닝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이름은 왕후닝이고 1955년생이고요. 원적은 산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푸단대, 중국 푸단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 이런 학과가 있었나? 나 이런 데 갔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가서 석사랑 박사 따볼까? 국제정치학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요즘 내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거니까. 야, 이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직 2025년 기준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공동 4위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특직이 이념 전략가예요. 직접 선거 출마 뭐 이런 거 앞에 나서는 거는 싫어해. 하지만 모든 권력을 글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권력의 책사예요. 자, 글과 이념으로 3명의 최고 지도자, 즉 짱저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통치 철학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짱저민의 3개 대표론, 왕후닝이 기초 구상 및 문장 정리 다 했고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왕후닝이 이론 정리와 편집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의 중국몽,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왕후닝이 핵심 문구 작성 및 노선까지 다 설계했어요. 공산당의 이념들,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글로 정리하면서 중국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이고 1993년도에 당중앙정책연구실로 스카웃됩니다. 정치적 경험은 전무했지만 이론, 담론, 전략에서 천재적 역량을 보였다. 덩샤오핑 이후에 이념적 공백을 메워준 인물이었어요. 그 전에는 덩샤오핑이 그걸 했어. 참 중국에서 제가 중국의 역대급 지도자들 중에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사람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정말 중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획을 한 획 그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모택동도 획을 한 획 그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덩샤오핑 이후에 이념적 공백을 메워준 인물이 바로 왕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디자이너예요. 당대회, 양회, 군사문건, 이데올로기, 지침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문장은 거의 없음. 그러니까 이런 책사가 만약에 중국이 외국에 대해서 뭔가 음모를 펼치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꾸밀 때 왕후닝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왕후닝 무조건 참여되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뭘 하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뭐 하든 왕후닝의 계략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왕후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왕후닝이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뭘 할 거냐. 왕후닝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정리할 거냐. 시진핑의 퇴장 시나리오 디자이너 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진핑이 이제 어떻게 내려가면 세계에도 좋게 보이면서 뭔가 중국의 민심들도 잡으면서 뭔가 일거양득, 일거삼득, 사득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각본, 이 대본을 꾸밀 그 사람이 왕후닝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슨 후춘화, 왕양, 리창, 띵쉐샹 이런 실무형 인물들이 행정 실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등장할 때 왕후닝은 이전 체제의 사상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질서 있는 퇴장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현재 직책이 정협 주석인데 정협은 정시에라고 하거든요. 형식상 상징적인 기관이지만 역대 정협 주석은 모두 지도층 예비 통제 라인이거나 은퇴 전 이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왕후닝이 시진핑 체제의 마무리, 시진핑 체제의 장례식 디자이너가 된다 이거야. 장의사야. 왕후닝은 노선을 꾸며줄 수도 있지만 장례를 치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후닝은 누구 말을 듣느냐? 지금 실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얘는 권력자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책략을 짜봐. 알겠습니다 하고 책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왕후닝이 시진핑 정치적 장례식의 디자이너가 되느냐? 아니면 혹은 시가군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퇴장을 당하느냐, 이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왕후닝이 사회자에서 나갔잖아. 후춘화가 들어왔잖아요.
왕후닝이 이후로 계속 그 중국의 그 진짜 치열하고 피 터지는 그 정치국에서 왕후닝이 살아남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후춘화가 치고 나왔어요. 후춘화를 그런 자리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공청당의 원로들은 후춘화를 지금 밀어준다라는 거야. 어떻게 밀어주느냐? 이거 후에 또 뭐가 나갔는지 알아요? 후춘화가 이 회의 사회자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갔는지 알아? 일단 후춘화가 누군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후춘화는 과거 공청단의 대표 인물이자 차기 국무원 총리로 유력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시진핑에 의해 철저히 밀려났고, 심지어 20차 당대회 때는 시진핑이 후진타오를 생중계에서 퇴장시킬 때 후춘화는 옆에서 그저 멍하니 당하고 있었던 당사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씨, 우리 우두머리 끌려 나가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후진타오가 그렇게 끌려 나갔을 때 후진타오는 그냥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끌려 나갔을까? 아니야. 여러분들, 짱저민도 그 당시 주석에서 나오고 나서 한 향후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동안은 짱저민의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권력도 막강했고. 후진타오가 지금 아예 힘이 없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청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제거되면서 후춘화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 그냥 약간 그 정치 퇴물,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후춘화는 정협 부주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근데 정협은 중국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상징적인 기관이지 실제로 뭐 막 이렇게 막 세력이 있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정협 부주석으로 밀려났고 정치적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그냥 노후를 보내러 들어가는 그런 곳이야. 근데 이번에 개막식에서 사회를 맡은 데다가 CCTV 뉴스에서 얼굴이 2번이나 클로즈업, 딱 2번이나 클로즈업 하면서 이름도 2번이나 언급이 됐어. 이거는 메시지거든. 이건 얘를 띄워주는 거야. 시진핑이 밀어낸 사람을 중국 CCTV 뉴스에서 얼굴을 비춰주면 소개를 한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 시진핑은 이미 거기에 이제 손쓸 힘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CCTV에서 또 어떤 뉴스가 한 개 나갑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CCTV 뉴스에서 뭐가 나갔느냐? 티벳 알죠, 여러분? 티벳 문화 관광 융합으로 뭐 신성장 동력 촉진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지역 관광 홍보 뉴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냐? 이게 후춘화 띄우기였어요. 왜냐? 후춘화가 과거에 티벳의 대빵으로 있을 때 그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직접 밀어붙였고 그 실적들이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춘화의 업적들을 다시 띄워준 거야. 그게 뭐냐? 티벳에 있었을 때 후춘화가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그걸 다시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CCTV 뉴스에서 후춘화의 업적까지 강조를 해주고 있어. 이거는 복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복귀하는 게 누구야? 공청단이라는 거야. 시가구는 이미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서 또 더 강력한 정황이 터집니다. 와, 이거는 뭐 이것까지 터졌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보잖아. 야, 시진핑 끝났네. 나도 이거 보고 나서 시진핑 이제 허수아비구나. 시진핑 이제 바지 사장이네.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 더 강한 사건이 또 한 개 터져요. 뭐가 터지느냐? 여러분들, 꾸이저우, 중국의 꾸이저우라는 지역에서 6명이 동시에 숙청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숙청 대방출이에요. 지금 숙청 파티하고 있어. 6명이 동시에 숙청됩니다. 자, 그 중에 뭐 관료 6명, 뭐 중대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뭘 위반했는데? 몰라. 그냥 어디 사람이 있느냐? 교육부, 교통부, 농업부, 정협, 지방정부 6명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척결. 하지만 여기서 또 들어봐야 될 인물이 누가 있었냐? 전민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민얼. 시진핑이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친위대 인물. 옛날에 전민얼이랑 아주 친한 사이고 시진핑의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구이저우에서 중칭, 중앙정치국, 상무위까지 아주 줄고 승승장구. 한때는 시진핑 보험용 후계자로까지 불렸던 인물. 시진핑이 뭔가 일이 났다. 그럼 전민얼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까지 거론됐던 그런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이 나오느냐? 전민얼이란 이 사람이 과거에 구이저우에서 당서기로 있을 때 직접 발탁했던 인물들이 다 숙청되는 거야. 누구야? 시가구 라인이에요. 시진핑 라인, 거기 구이저우에 있는 애들 다 잘라버린 거야. 와, 피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도 세계 뉴스에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런 거.
지금 시진핑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양한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요즘 시진핑의 직접 발언, 직접 인터뷰, 직접 뭐 연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안 나옵니다. 시진핑의 자료 화면의 나레이션. 옛날에는 무조건 시진핑의 직접 발언, 시진핑의 무조건 시진핑 위주. 지금은 시진핑의 직접 발언이 안 나오고 시진핑 자료 화면만 나가고 나레이션. 시진핑은 그렇게 되고 있는 반면에 후춘화나 왕양이나 리창 뭐 이런 후보자들은 화면에서 뭐 명칭 뭐 보도 모두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어. 클로즈업을 잡아주지 않나, 업적 기사까지 띄워주면서 MC 자리까지 앉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개가 9월 3일의 열병식 그리고 시진핑의 중요한 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중요한 시진핑의 담화는 아마 시진핑의 마지막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퇴임 발표. 그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나름인데, 시진핑이 9월 3일 날 나와서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자리를 모두 이제 내려놓고 뭐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5년 뒤에 임기 다 채우고 그때 아름다운 퇴장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은 지금 이미 시진핑은 바지 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정황들을 딱 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시진핑 끝났어. 여러분, 시진핑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뭐 추측, 다들 뭐 이런 이야기, 무슨 설. 아, 그거 아닌데. 아, 그 소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끝났다고 봐. 이거는 너무 정확한 정황들이야. 뉴스 매체, 이건 반박 불가야. 다른 것들은 뭐 누가 치고 올라왔고 뭐 누가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추측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맞아. 여기 232님이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사망설, 실각설, 뭐 붕괴설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았잖아. 근데 이건 설이 아니라 지금 보여. 그냥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지금 부각하고 있느냐? 시진핑은 퇴장 준비 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 시진핑이 퇴임을 하든 실각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제2의 시진핑 올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2의 시진핑보다는 차기 정권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가 유력합니다. 독재 체제 이거 더 이상 못 가요, 중국. 무조건 집단 지도 체제. 옛날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했을 때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갈 거가 거의 뭐 확실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뭐냐면 주석이 혼자서 뭔가를 다 결정하지 않아요. 주석은 있고 그 옆에 한 7, 8명의 서열들 높은 사람들이 같이 정하는 거야. 같이 회의하면서. 그 중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또 있겠지. 같이 정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시진핑이 뭐라 하면 뭐 아니야. 그때는 이제 한 7, 8명이 다 같이서 정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집단 지도 체제가 거의 99% 확정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잡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어떤 세력이냐, 공청단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공청단. 저번에 제가 공청단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드렸죠. 잠깐만, 저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이고 한때 중국 정계에서 엘리트 양성사관 학교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당의 전통성 보존 장치, 다 일반인들 출시. 거기는 무슨 정치 금수저 아니면 뭐 상하이방 어디 높은 관료 각 기업가 이런 게 아니라 다 일반인들 출신이야. 일반인들 출신이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진짜 말 그대로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기마다 당원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럼 애들이 막 서로 손을 들어. 그러면서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단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원으로 들어가. 그 절차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로 들어가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정치를 할 거면 또 어떻게 뭘 하고, 이 라인이 있어. 중학교 때부터 그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 처음에는 청소년 단이라고 있어. 칭샤오니엔 토안. 그거부터 들어가. 애들 맨날 막 시험 보고 그랬어. 난 그때 그냥 놀았지. 옆에서 보면서 니는 뭐 하냐? 입단 시험 봐야 된대. 그래야 공산당으로 입당을 할 수 있대. 그럼 왜 들어가냐? 난 그러면서 굿을 치면서 놀았어. 만화책 보고. 아무튼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딱 봐봐. 1차 전성기가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덩샤오핑 시기예요. 덩샤오핑 시기. 덩샤오핑의 후계구도 설계 시기. 덩샤오핑의 라인들이었어.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냐? 개혁 개방 시대. 실용주의 관료 그룹 육성. 그 다음에 그때 리펑, 뭐 후야방, 짜오즈양 뭐 이런 체제였는데 공청당 출신의 실무 관료 대거 승진하던 시기였고, 그때 공청단 출신이라 하면 핵심 간부 사관 학교 공청당 출신은 진급 잘 되는 사람으로 인식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시기가 진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첫 성장기를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성기 때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후진타오 원자바오 다 공청단 출신입니다. 후진타오는 공청단 서기 출신이고 국가 주석을 했죠. 그 다음 리커창, 작년에 죽었던 공청단 1서기. 그러니까 공청단 얘네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진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인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해요. 나름 리커창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지금 중국에서 1년에 10만 원도 못 버는 애들이 4억이 넘는다, 이 얘기 했다가 시진핑한테 찍혔잖아요. 지금 중국에 정말 미친 듯이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6억 명이 넘는다. 리커창은 항상 이 얘기를 했어. 민생을 중요시하고. 근데 시진핑이 그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딴 얘기를 하냐. 리커창의 작년의 죽음도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죠. 그죠?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에요. 걔는 정치 금수저예요. 그리고 태자당 출신인데 태자당도 엎어버리고 지가 시가군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공청단 안에 누가 있느냐? 왕양, 후춘화, 뭐 리엔동, 뭐 이런 류엔동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양이 나오고 있죠. 후춘화 지금 나오고 있죠. 후춘화 가능성 굉장히 커요. 지금 당 매체에서 그리고 중국 CCTV에서 후춘화를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신호거든. 얘를 홍보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뒤엔 누가 있냐? 공청단의 원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후진타오랑 원자바오는 국무원 총리를 했었고, 후진타오는 국가 주석까지 했었죠. 총서기까지 맡았었고,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이 이런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쳐내졌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완전 팔다리가 잘렸냐, 세력이 없느냐? 아니야.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원로급이거든. 그 원로들이 뒤에서 내가 봤을 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 만들어가지고. 시진핑은 어떻게 됐냐? 이 원로들 눈 밖에 나간 거지. 너무 심했어, 시진핑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나? 집단 지도 체제 들어가죠? 집단 지도 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진핑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청단들이 했던 업적들을 보면 개혁 개방 시대 직접 집도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청단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그때가 10% 시대야. 경제 성장률 10%.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10%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걸 해냈던 그게 공청단식이야. 만약에 지금 공청단이 다시 집권하잖아?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중국 인민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지. 하지만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진핑이 계속 잡으면서 지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중국을 더 몰락시켜야 한국이 거기서 차지해가는 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다시금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이 만약에 다시금 세계와 함께 손을 잡고, 야, 그거 한국한테 큰 위협입니다. 미국이 패해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봤어? 여러분들 등소평 때는 중국이 친미했어요. 여러분, 등소평 때는 중국이 친미를 했고, 친미를 한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만약에 중국이 다시금 중국이 다시 친미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면 중국 다른 정권이,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중국이 갑자기 스탠스 바꿔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그 스탠스, 다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런 스탠스 나오면 그것도 게임 이상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예전의 그런 중국 경제 성장률 시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계도 이제 똑똑해졌지. 중국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이제 생산 라인을 전 세계로 다 이제 재분배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서 다 지금 나눠가고 있어. 중국의 독재 공장 체제, 이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은요, 얘네들은 뭘 하느냐?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이거를 밀어요. 얘네 은근히 민주주의라니까? 민주주의 정책 펼쳐. 지들 공산당이면서. 시진핑이야말로 진짜 리얼 공산당이야.
모택동, 시진핑 이런 애들이 진짜 리얼 개 상공산당. 근데 공청단 얘네들은 공산당이라 하면서 은근히 정말 진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정책들을 막 펼친다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외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결, 배타, 1대1로? 중국 몽콜? 1대1로? 그럼 돈 내놔. 아니면 꺼져. 근데 공청단은 어떻게 하느냐? 유화, 실용적, 다자 외교. 저기랑도 외교, 여기랑도 외교. 하지만 체제는 공산당이야. 정책은 약간 자유민주주의 정책 이런 거 펼치면서 뭐 자본주의 사회 이런 정책 펼치면서 체제는 공산당이야. 그게 진짜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근데 시진핑이 펼친 건 뭐냐? 그냥 깡 사회주의야. 깡 독재, 깡 사회주의, 깡 공산당이야. 지금 세계의 경제 흐름이 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방금 얘기한 거 베트남 뭐 거기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멕시코 뭐 이런 데로 뭐 대체 생산지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공급망이 약간 탈중국화에 맞춰가지고 설계 중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중국이 공청단이 잡고 거부할 수 없는 딜을 제안해. 그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런 거 중국이 잘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진핑이 3기뿐만 아니라 4기, 5기, 6기, 7기까지 가져와야 돼. 죽을 때까지. 독재 체제로. 미국이랑 계속 막 싸우면서 막 붙으면서. 여러분들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야. 금융 개방? 미국이 원하는 금융 개방? 과연 공청단이 금융 개방을 할까 말까? 그건 지켜봐야지. 근데 만약에 공청단이 잡잖아요. 그건 줄어들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내부 자본, 해외 이탈 이런 거 있잖아. 억만장자들이 뭐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뭐 미국으로 이주하고 호주나 캐나다 이쪽으로 가고 뭐 고학력자들, 중국의 고학력자들, 유학자들 유학 가잖아. 중국을 안 돌아가려 그래. 다 그 해외에 남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봤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반도체란다. AI 인재들이 반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거 봤죠? 근데 걔네들은 중국인 출신일 수 있어. 그리고 물론 그 중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난 중국 사람으로 살 생각이 없다. 난 미국 사람으로 살 거야. 나 AI 인재니까 받아줘. 나 미국 시민권, 난 미국 시민자로 난 미국에서 살 거야. 이런 중국인들이 훨씬 많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청단에서 나와요. 공청단에서 무조건 나오고 지금 작업 중이야. 후춘화 앞에 내세운 거 봐봐. 지금 작업 중이에요. 왕양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왕후닝 걔는 그냥 뒤에서 있는 뭐 설계자, 글 쓰는 사람, 책략 이런 거 짜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지금 중국이 민심이 그래요. 중국 지금 국민들도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다시 돌아오느냐?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복원. 이게 공청단의 길이거든. 그게 다시 복원되면 민간 경제가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청년 세대 무슨 뭐 소비 절벽 뭐 당핑 이거 있잖아. 당핑. 7포 세대, 10포 세대. 이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고. 중국한테는 좋은 거야. 근데 한국한테는. 애국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국녀님 저 오늘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의 방제가 시진핑의 와이프까지 건드려 버렸다. 누가 건드렸냐? 그 중요하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펑리유엔 맞습니다. 펑리유엔.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유엔. 그리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올해 방송 10주년인데 10주년을 맞아서 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뉴스가 정말 스펙타클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뉴스 보는 게 재밌는데 근데 이런 뉴스가 재밌어지면 그거 이제 나이 든 거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자, 일단 뉴스부터 한번 봅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뉴스 중에는요 속뜻이 항상 담겨 있어요. 속뜻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 속뜻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진짜 재밌는 중국 뉴스의 스타일이에요. 기사를 봐도 이게 속뜻을 알아야 돼. 그 속뜻 중에 오늘 한 개가 뜬 게 뭐냐면 이 기사가 떴습니다. 신화일보죠. 신화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신장维吾尔自治区党委主要负责同志职务调整，陈小江任新疆维吾尔自治区党委书记. 이렇게 보면 이걸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한국어로 번역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재배치되었다. 천샤오장이라는 사람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이게 이제 새로 올라간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린 사람 이름이 없어요. 제목에 잘린 사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쓰면 될 텐데.
이거부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잘렸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 재배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다시 정정할게요. 기사에서는 잘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재배치됐다.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요 기사 마지막 부분이 딱 보이시죠? 재배치된 사람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인데 마싱루이 동지는 다른 직책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른 직책으로 배치될 거다. 이게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링여ren용 이게 뭐냐? 다른 위치에서 쓸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링여ren용. 그런데 중국에서는 옛날에도 요런 문구로 많은 간부들을 보냈어요. 그쵸? 실제로 까보면 이거 좌천이에요. 다른 보직 예정이다. 이거는 그냥 중국 스타일의 체면 보장용 수사 언어. 그러니까 체면 정도는 살려주는 그런 언어지, 포장해주는 단어지, 이게 진짜 다른 데 재배치, 딴 데서 일하나 보다, 발령 났나 보다, 이게 아니야. 그냥 좌천된 거예요. 실제로 중앙 직책 대기 상태에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발령인데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날부로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정치국 위원이나 부총리급이 아닌 이상 이 표현 이후로 공식 등장하지 않으면 정계 퇴출로 간주됩니다.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전 국방부장 웨이펑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링여ren용 다른 데 재배치될 예정이다. 근데 완전 실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 외교부장 진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가를 간 거야. 병가를 갔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아요. 중국 스타일의 인사이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아시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국은 누가 이 직책에서 해임됐다 이렇게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좀 해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죄명이 있거나 뭔가 명분이 있다라면 해명이 됐다, 좌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딱히 그런 명분이 없는데 없애버린다. 그럼 병가라든지 아니면 재배치, 발령 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장 쪽의 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좌천이 됐다, 잘려나간다, 이건 또 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 뭘 의미하느냐?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시진핑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전샤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샤오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원래 통전부의 차관이었어요. 중국에 통전부라는 곳이 있어요. 통전부. 이런 뭔가 중국의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부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통전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의 서열 2위였어요. 그 사람이 신장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전부가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통전부라는 곳은요 중국 공산당 통치 전략의 핵심 도구 같은 곳이에요. 겉으로는 화합과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념 통제, 사회 감시, 해외 침투까지 아우르는 중국식 소프트 권력 플러스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걸 하느냐? 민족, 종교, 지식인, 민영 기업인, 해외 화교 등을 대상으로 당의 노선에 맞춰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근데 뭔가 사상이 삐딱하다. 통전부에서 이제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어떤 데가 될 수 있을까? 요즘은 한국에 이런 데 없죠. 근데 옛날로 따지면 약간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그 남산 같은 그런 존재인가? 아무튼 통전부의 이제 실제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 국내에서는 종교, 소수민족 감시. 여러분들 신장 쪽이 어떤 곳이에요? 신장 쪽도 굉장히 민심이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곳이죠. 반정부 인사들도 많고 소수민족들도 많고 위구르 자치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거기서도 이제 독립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본가들 통제예요. 자본가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 예술인, 그 중에 연예인들도 있죠. 사상 지도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 근데 가끔씩 그 사람들이 SNS에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 이런 거를 올리잖아요. 그게 통전부에서 명령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안 따라준다? 그러면 이제 감시 대상이 되고 사회 매장이 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홍콩, 마카오,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의 민심 공작, 민심들을 선동하고 민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밑작업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댓글 부대, 이 통전부, 이게 다 통전부 일이야. 그리고 해외로는 또 누구를 관리하느냐? 화교, 유학생, 친중단체, 포섭 및 여론조작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정치인, 언론인들 로비 및 침투, 이거 통전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반중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고립 조치,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 단결, 대동 단결, 조화사회 등의 프레임 유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사상을 잡는 그런 단체야. 그리고 불만 세력의 무력화 및 회유 전략 운영.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통전부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론들도 많고. 그중에 반중 언론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보고 반중 언론이나 하는데 저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지, 저는 반중 친중, 저 항상 말하잖아요. 반중 친중 따지지 말고 방중을 해야 된다. 방어. 근데 실제로 유튜브 위에는 반중 세력들이 진짜 많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반대를 해버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야.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통전부가 약간 유튜브 쪽으로도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서 로비 해가지고 반중 관련된 컨텐츠는 삭제해라. 우리가 돈 줄게.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전부는 공산당 외곽 세력 장악 및 적응형 독재 유지 기구입니다. 그리고 통전부는 중앙위원회 직속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의 성, 시, 현급까지 통전부가 다 존재해요. 다 스며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방위적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와 정보기관과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중에서 통전부가 관할하는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면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종교계도 통치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불교 사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종교에 대한 감시. 중국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긴 하나 종교가 너무 또 이렇게 세력이 세지면 중국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를 항시 감시합니다. 그리고 불법 종교, 이 불법 종교가 뭐냐? 종교 중에서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이 종교는 공산당이 위협이 된다. 그럼 바로 제거를 해버리든 와해를 해버리든 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은 뭘 또 단속하느냐? 민족 단결 교육. 니들은 예를 들면 위구르 그쪽 갔어도 니들은 중국인이야. 중국의 소수민족이야. 니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니들은 중국의 한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일 뿐이고, 그거를 니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니들은 중국의 하나고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중국 정서에 맞지 않는, 중국 공산당과 맞지 않는 그런 문화는 억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소수민족들,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민족들이 간부를 포섭합니다. 간부를 포섭해야 그 간부들이 그 민족을 또 이제 친중 쪽으로 잘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언어 통제까지. 니들 소수민족 언어 좋은데 중국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표준어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게 다 통전부가 하는 일이야. 또 지식인 상대로는 뭘 하느냐? 인문사회계 학자들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입막음도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입막음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줄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 민영 기업에서 당 조직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만듭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몇 %까지는 공산당원이 돼야 된다. 이런 체제 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통제를 하고 실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기업 안에도 자기 통전부의 사람들을 두겠다 이거야. 통제망을 확산하는 거죠. 그리고 화교나 유학생 이런 사람들 상대로는 조국 사랑.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유학생들 이런 애들 해외에서 이상하게 SNS나 트위터나 이런데 X 이런 데에다가 이상한 발언을 올렸다. 바로 연락 갑니다. 연락 가서 지워라. 그리고 귀국해라. 심각할 경우에는 너 그거 안 지우면 니들 가족 중국에서 제대로 못 살 거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는 유학생들이 많아. 그리고 그 체제를 점점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계몽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간이 큰 친구들은 X나 이런 SNS에 그런 글을 올려요. 그러면 진짜 연락이 가고, 심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부모님 보고 연락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니 지금 바로 당장 안 들어오면 니네 부모님 중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운 삶이 시작될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외국 정치인 로비, 이익 제공, 그 다음에 친중 언론과 싱크탱크 운영, 통전부와 관련된 대표 사례가 뭐가 있느냐. 미국의 중국 간첩 수사에서 통전부 소속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 캐나다와 호주에서 중국 통전부 관련 화교 단체들이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친중 단체나 언론, 종교 지도자들도 통전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전부한테 매수된 친중 언론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 통전부 출신의 이 전샤오짱이라는 사람은 뭐 지방에서 뭐 지방 관리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신장이라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신장으로 발령이 났을까? 신장 1장으로. 그리고 마싱루이는 원래 신장 1장이었는데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는데 어떻게 잘리고 누가 잘랐는지. 자, 지금 중국 내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 터지는 권력 투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요런 거를 이해해야 이제 오늘 스토리가 재밌어. 통전부가 어떤 곳이고 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는 다 이해했죠? 그죠? 자, 지금 전 세계가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실각을 하느니 마느니 뭐 아니다 맞다 뭐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뭐 실각이 거의 확정된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시진핑이 막판에 또 뭔가를 뒤집어 가지고 뭔가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들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도 뭐가 한 개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뭐 호주나 캐나다 뭐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 다루고 있고 미국은 뭐 제일 뭐 앞서가지고 다뤘는데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까지도 지금 애프터 시진핑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원래 시진핑은 7월 6일, 7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참한대요. 시진핑은 안 가고 중국 대표단은 리창 총리를 앞장세워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 결정은 외교적 경시 또는 실망스럽다라고 해석하며 외교적 물러서기로 약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브릭스 정상회의가 뭔지는 아시죠? 거의 뭐 시진핑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런 정상회의인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 동맹이거든요. 12년 동안 시진핑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그 뜻은 즉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브릭스 정상회의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무대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2023년, 2022년 이때만 봐도 주도국을 자처하던 그런 무대였어요. 그런 자리를 처음으로 지금 빠졌다? 이건 내부 사정이 극도로 뭔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공식 설명은 일정 충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이요? 시진핑의 일정을 누가 충돌을 해? 시진핑이 딱 권력을 시진핑이 최고 권력인데 일정 충돌할 게 뭐가 있어? 일정은 내가 만드는 게 일정이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일정 충돌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야 브릭스 일주일 뒤에 열자. 그렇게 할걸요? 시진핑 한마디에 야 일주일만 뒤로 아니면 일주일 땡기자. 나 지금 뭐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일주일 뒤로 하자. 그럼 다 같이 미룰걸요? 그리고 이번 회의는 2024년 말부터 일정이 공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리창 총리를 보낸다. 리창 총리를 보내는 것 치고는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약한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외교 쪽으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즉 시진핑이 지금 이 외교 무대에 나오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브릭스 무대 그러니까 반미 연맹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원로들의 중국의 정치 원로급들의 만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시진핑의 많은 측근들이 다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더 이상 미국을 반미 행보로 갔다가는 지금 중국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로들의 의견이 통합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 못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푸틴도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해. 러시아 푸틴도 안 가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신호 중에 한 개인 게 여러분들 브릭스는요 시진핑이랑 푸틴이 거의 투톱이었어요. 시진핑
시진핑과 푸틴이 브릭스에서 빠진다? 이 브릭스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거기서 뭐 그 남은 나라들끼리 뭐 반미해서 뭐해.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좀 이렇게 1대1로 뭐 돈도 좀 주고 뭐 이런 거 좋은 호재들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같이 브릭스 이러는 거지. 시진핑이랑 푸틴이 빠지면 다른 나라들끼리 그 반미해서 뭐해. 아무 쓸모가 없잖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브릭스는 사실상 중러 주도의 약간 반서방 블록으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둘 다 빠졌다? 브릭스 주도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반서방 세력의 반서방 입장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약화됐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푸틴의 불참은 사실상 미국과 대화 창구 열기의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을 두고 비공식 채널 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트럼프 측에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면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코로나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중국이랑 미국 막 붙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진짜 위험할 때가 뭐냐? 미국이란 1등인 이 나라가 3등이랑 손잡을 때 1등이란 이 나라가 2등이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1등은 그냥 때리지 않죠. 항상 말하잖아. 미국이 잘하는 거 1등이랑 3, 4, 5, 6, 7등 다 잡아가지고 2등 치는 거.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짝짝꿍 하기 시작하잖아. 친해지기 시작하나. 그때 중국이 진짜 위험해지는 시기에. 근데 푸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미국이랑 손잡아선 나쁠 게 없거든. 봐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새 생존 전략일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에너지 협력. 근데 현재는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 가스 공급 최대치죠 거의.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군사 기술. 근데 중국은 러시아 무기 아닌 자체 국방 산업을 강화 중이고. 외교 지원? 중국은 전쟁 관련 중립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립 유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굳이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고 차라리 미국과 조건부 협상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브릭스 내부에서도 중국 견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는 시진핑의 경제 약화, 패권주의의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중동, 신흥국들은 중국 자본보다 미국, 유럽 시장 접근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잘못 먹었다가 꼬꾸라진 나라들 많죠, 그죠? 국가 빚만 늘어나고 지금 푸틴은 항상 중국이랑은 무조건 무제한적 협력 이런 걸 강조했는데 푸틴조차도 브릭스 내부에서 중국 고립화 흐름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브릭스는 중국 공산당의 환상일 뿐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옛날에 막 깠거든?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여기도 진짜 명분이 충분히 있는 각 나라 정상들이 이런 정상회의고 모임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되냐? 막 이런 반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화돼가고 있어. 브릭스에 푸틴이랑 시진핑이 빠졌다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 다시 돌아가 볼까? 중국 내부 지금 저번 영상 보시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이 얼마나 많이 숙청되고 있는지 시가군들이 얼마나 많이 숙청되고 있는지 그거 다 보셨죠? 이번에는 신장입니다. 이번에는 신장이에요.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거기의 총관리자 마싱루이가 퇴출을 당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철거되지 않았더라면 대외적으로 아마 마싱루이라는 이름조차 아마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인사이동 때문에 마싱루이가 세계적으로도 이름새를 날리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때는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정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모는 약간 흔한 국유기업의 간부 스타일이고 그냥 스포츠 머리예요. 그냥 중국 공산당 아재들이 그냥 표준 머리에다가 무표정, 표정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표정이 세요. 얼굴도 막 넙대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신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항공우주 엘리트예요. 항공우주 쪽에서 이쪽 산업에서 대빵입니다. 근데 이쪽 산업은 누가 미는 산업이에요? 시진핑이 집중적으로 미는 산업이에요. 거기에서 최고 엘리트 하얼빈 공업대학교 교수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부총장에 이어 중국 항공우주그룹 CEO까지 그리고 당서기로까지 승진합니다. 아, 이건 미친 승진이에요. 이거 딱딱 교수, 부총장, 항공우주그룹 CEO, 그 다음에 당서기 뭐, 그리고 선조 우주선, 그 다음에 뭐 장어 탐사선, 장정 로켓 등을 주도한 약간 정통파 항천 소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평가되어 있는 걸 보면 그는 단지 기술 엘리트가 아니었다. 정치 감각도 탁월했다. 뭐 2013년은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국가항천국 국장으로 발탁. 이후 광동으로 내려가 심천 당서기, 광동성 성장. 이거 진짜 높은 엘리트 코스만 다 밟았어요. 2021년에 신장으로 파견돼가지고 신장의 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자 지방대원이라는 고위급 배치. 당시만 해도 마싱루이는 차기 상무위원, 총리 후보군으로 언급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이 마싱루이의 승승장구는 그 뒤에 굉장히 은밀한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웬이에요. 자, 마싱루이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펑리웬, 시진핑의 와이프가 직접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싱루이와 펑리웬은 산동 인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싱루이는 산동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펑리웬도 산동 출신으로 예술계에서 오래 활동하며 산동 정치 지식인 인맥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 사람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펑리웬이 시진핑에게 마싱루이를 강력 추천하게 되는데 당시 마싱루이는 항공우주 분야 최고위 기술자고 중국 최초 유인 우주선 선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펑리웬은 이런 사람이 체제 내에 고위직에 올라야 한다며 시진핑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이후 실제로 2013년 공산당 부섭급 관리로 전격 발탁되면서 2016년에 광동성 성장으로 대도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던 거야. 시진핑도 내 사람을 키운 거지.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자 가장 먼저 이렇게 목이 날아간 게 마싱루이.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뭐 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신장에서 방역 완화, 뭐 주말 복원 등의 정책 수능형 성과도 있었지만 정세가 일단 바뀌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럼 시진핑이 심어놓은 사람들 꾸이조우에서 잘렸죠. 시진핑의 군부 뭐 주위 사람들도 지금 많이 숙청되고 있죠. 이제 신장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진핑이 라인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라인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웬의 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펑리웬의 정치적 영향력이 투영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를 경질했다는 건 시진핑이 자기 부인의 영향력까지 제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버릴 만큼 몰린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석이 있느냐? 시진핑 펑리웬 부부의 정치적 거리두기 신호일 수도 있다. 펑리웬은 당 외곽 예술 문화계와 해외 외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최근 몇 년간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의 동반 노출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동선도 따로 이렇게 늘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많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권력 부부 모델의 해체 가능성을 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가 묻어진 게 시진핑의 측근이자 펑리웬의 지인. 그런데 신장이야 거기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 항공우주계통의 최고 엘리트였잖아요. 이게 또 무슨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냐면 중국의 항공우주계통 전체의 붕괴 신호. 항공우주 시스템은 과거 시진핑의 기술 중심 집권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뭐 해군, 로켓군 숙청과 함께 항공우주계 간부들도 하나 둘씩 지금 숙청되고 있어요. 마싱루이가 그 구조 위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중국에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것도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쓴소리를 못해. 하지만 밑에서는 다들 눈치를 까고 있었어. 시진핑이 항공우주 쪽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항공 우주의 기술이 막 발달되고 뭐 반도체도 그렇잖아. 시진핑이 얼마나 많이 돈을 때려 부었어. 근데 그 중에서 돈 날린 게 어마어마하고 지금 중국의 뭐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이 도움 없이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야.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 밑에의 이 항공 우주 관련된 뭐 거기 이제 산업 관련된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과학,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적보다 일단 수주부터 받아. 일단 프로젝트부터 들어가. 일단 나라 지원금부터 받아 먹고 보자. 이런 심보였거든. 돈부터 받자.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일단 헤쳐먹자. 그러면서 가짜 서류, 가짜 회사, 그럴싸하게 조장한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투자했는데 그때 뭐 물론 뭐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지원금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어. 지원금 먹고 튀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잡힌 애들도 많고. 항공 우주 업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뭐 과학 기술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뭐 미국으로 뛰어넘고 관심 없어. 일단 이거 해야 돈 준다며.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냥 사업체 꾸며놓고 그냥 정부 지원금 받는 거야. 이런 유령 컴퍼니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아요. 한국도 많습니다. 한국도 매년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 하고 그걸 보고 전문적으로 그냥 거기에 설계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지원금을 빼먹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컴퍼니는 많아요. 나라의 정책에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는. 물론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중국의 이 항공 우주 업계는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민심이 흔들렸었는데 이게 이제 터진 거야. 왜? 시진핑이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리고 시진핑 주위의 측근들이 다 숙청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당연히 우주 항공 이쪽도 한번 털어야지. 그러면 이 전샤오짱을 자른 세력들은 누굴까? 지금 중국 시진핑의 측근들을 숙청시키고 있는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은 저는 아주 큰 가능성으로 공청단 세력을 생각합니다. 전기차, 친환경, 그렇지. 그거 다 중국이 밀었던 거 아니야.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기차.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이거 전기차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BYD 그거 전기차 지금 파산설, BYD 전기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 중국에서 지금 그게 터지고 있다. 고름들이 골맞다가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고름들이 다 터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폭로가 한 게 나왔거든. 그것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중국의 전기차 업계도 신생에너지 사업이잖아. 똑같은 거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PPT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만 그럴싸하게 짜고 여기저기 공급하는 데만 연락해가지고 그 공급망 확보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거야. 지원금을 받아 처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폭로한 게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거야. 회사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념. 회사 이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새로운 이동 문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은 중국 국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념 그럴싸하게 다 사기꾼 느낌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런 생산 공급자들이 너무 많잖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모터 필요한데 모터 줄 수 있어? 나 자동차 디자인 필요한데? 자동차 디자인을 말이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동차 디자인을 그 어떤 그 뭔가 BMW와 포르쉐와 테슬라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원해. 그럼 거기서 문제 없지 하고 바로 만들어줘요. 그럼 또 자동차 디자인이 나와. 그거 디자인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뭐 각종 부품 엔진들 전화를 해. 각종 업체에다가 물건 있냐? 뭐 물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게 이제 중국의 신생 에너지 차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엄청 많아.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브랜드는 어떤 기업에서 만든 거야 전기차를. 근데 그 기업은 원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페인트 만드는 회사야. 근데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 거야. 그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도 있고 아무 관계 없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나온 전기차도 있고. 그렇게 정부 지원금이 진짜 입금이 잘 된대요. 전기차, 특히 전기차. 그거 때 먹으려고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기차들을 많이 생산해 놓은 거야. 그리고 전기차들이 안 팔리면 어쩐다? 다 막 숨기고 재고들 쌓여 있고 막. 근데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그거를 막 이제 판매했다라고 이렇게 속여야 또 보조금 나오고 정부 지원금 나오고. 그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념 하래.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항공 우주 산업, 뭐 반도체,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이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테슬라를 뛰어넘는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뭐, 야, 저 보조금 받으려면, 야, 일단 만들고 봐. 야, 뭐, 과학기술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 보조금부터 타먹어야지. 이런 이념으로 만든 전기차들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가겠어? 그럼 믿음이 갑니까? 그렇게 만든 전기차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굴러다니니까 바퀴가 막 통째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지. 그런데 또, 그 중국의 뭐 BYD 뭐 이런 전기차 뭐 이런 거를 옹호하는 애들이 있더라. 중국 전기차 좋은데요? 이건 대륙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중국차 업계를 봐봐.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BYD뿐만이 아니에요. 우주 항공 업계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 다들 뭐 과학 발전, 뭐 미국을 뛰어넘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시진핑만 거기 열심히였지. 다른 밑에 애들은 일단 저거 하려잖아. 일단 만들어주자. 그럴싸하게 만들면 보조금 나오잖아. 이런 마인드로 했던 그런 인사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걸 지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싱루이가 떨어졌죠. 후계자로 누가 들어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샤오장이라는 인물. 아까 통전부 사람이잖아. 통전부가 어떤 곳인지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죠? 그럼 천샤오장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천샤오장이라는 사람은 1962년 6월생이고浙江省 출신이에요. 절강성. 그 다음에 1980년에서 84년 무한수리전력대학교 전기자동화 전공 졸업. 2025년 7월 1일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1장 들어간 거야. 주요 경력이 옛날에 기자도 했었고요. 중국 수력 전력보, 그 다음에 중국 수리보 등 편집장, 사장으로 승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1998년 이후 수리부, 수리부라고 있어. 수리부 전속 기구에서 연속 승진하며 황허 수리委员会, 황허 수리위원회 주임 겸 당서기 역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시 감찰 라인 진입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지회 선전부장, 그 다음에 랴오닝성 지회 서기.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간부급으로 이제 승진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민족 통전 라인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장관에서 중앙통전부 부부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력은 이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는 이제 분석하기를 얘는 청소, 정화 전담관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문제 처리 전문가야. 문제 처리 전문가. 옛날에 감찰 라인에 있을 때 대형 스캔들 처리 경험도 있고요. 랴오닝성의 뇌물선거 관련 이것도 처리했었고, 그 다음에 통전부에서도 민족 정책의 사고 대응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력 자체가 문제 발생 지역에서 문제 해결자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겁나게 잘해. 파벌적으로도 보면 얘가 뭐 후진타오 라인이냐 뭐 누구 라인이냐 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그 전에 왕치샨 라인에서도 일을 했어요. 반부패 핵심 라인이었죠. 거기서 고위 감찰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 후에는 후진타오 라인이었어요. 후진타오 라인에서 뭐 물리계 인맥과 연결되어 조직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특정 파벌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파벌이든 좋아하는 그런 인재야. 그러니까 어떤 파벌이든 쟤는 여기서 앉혀놓으면 제가 일을 해. 제가 이런 일을 잘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도 우리가 얘 좀 데려다 쓸게. 얘는 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벌적 이런 데 속해 있지 않고 완전 일 잘하는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런 전통 공산당 시스템 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전통적인 게 뭐냐? 중국은 집단 체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진핑처럼 독재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도 이제 여러 파벌이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정권을 내렸던 게 그게 집단 지도 체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진핑의 라인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 신장이라는 중요한 지역에 이런 사람을 앉혔다라는 거는 이것도 중국은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한 개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크게 말하면 이게 중국의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지금 그냥 딱 그거야.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에서 당 체제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그 3년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에서 막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막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런 나라는 잘된 나라가 없어. 다 협력해가지고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자력으로 뭐 하겠다, 자력 뭐 어쩌고 저쩌고 잘된 애들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집단 지도 체제 중심으로 복귀해도 변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많이 변하죠.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미쳤다고 시진핑을 밀어내고 똑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할까봐 그건 아니죠. 이제 개방할 거 또 개방하고 외국 자본 유치할 거 유치하고 중국의 산업들 살릴 거 살리고 그다음에 민생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하겠지. 옛날에 후진타오 그런 시절 때처럼 경제 개방, 시장 개방. 중국에 그렇게 많은 그런 란웨이로우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란웨이로우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는 유령집이 중국에 지금 몇 억 채 단위로 쌓여 있어. 그 집들을 어떡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특별 혜택으로 그런 유령집들 사면 뭐 예를 들면 영구 소유권을 주겠다. 어차피 냅둬도 그냥 썩은 건물인데 영구 소유권 주겠다. 이러면 이런 정책을 개방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오픈하는. 그러면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옛날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또 중국 가서 이제 회사를 차리거나 공장을 차리면 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제시해 주면서 그럼 이제 자금이 또 중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들이 또 민생도 좀 살아날 수 있게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예요. 저희 생각인데 저희 그냥 얕은 생각인데 안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혁 개방은 할 거다 이거예요. 시진핑의 완전 폐쇄적인 이런 통치보다는 개혁 개방은 할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이 만약에 이런 거를 막 다 오픈하고 이런 것도 해줄게 저런 것도 해줄게 그러다 보면 그때 만약에 코리안 패싱이 된다면 난 그게 걱정이야. 차라리 그냥 시진핑이 지금 한 4연임 5연임 더 해가지고 계속 막 독재 통치하면서 오픈 안 하고 그래야 한국적으로 떨어지는 게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왜 신장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신장을 이렇게 손을 봤느냐. 일단 시진핑에게 신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자, 신장이라는 위치가 시진핑에게 어떤 위치냐면 어떤 곳이냐면 자, 신장은 일단 중국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신장이 어디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이제 베이징이잖아요. 여기가 베이징이잖아. 여러분들 여기가 신장이에요. 중국의 인구는 신장, 베이징 이쪽 초록색으로 된 이쪽에 거의 90%가 살고 있지만 신장은 이쪽입니다. 맞습니다. K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 신장이 어디냐 여러분들 1대1로의 필수적인 곳이에요. 여기 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1대1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멀게 있지만 이 지역은 단순한 소수민족 자치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신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신장은 국가 안보의 서쪽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특히 방금 얘기한 1대1로의 관문이 막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신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게 여기의 소수 민족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여기는 이들만의 그냥 나라였는데 그때 이제 공산당이 이 신장 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을 한 거야. 원래 얘네들은 독립된 한 나라였어요. 공산당이 이걸 침략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민족들은 계속 독립을 하려고 원했지만 중국 공산당들은 인해 전술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거기 사람들을 빼오고 한족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예 거기를 이제 사상도 없애버리고 세뇌시켜버리고 여기는 그냥 중국의 일부분이고 너희들은 소수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신장은 사회 통제의 실험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얼굴 인식 CCTV, 재교육 수용소, 여러분들 저쪽 신장 쪽에 수용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감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신장이에요. 사회 통제 시스템을 실험을 하는 데가 제일 먼저 실험하는 데가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해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볼까? 새로운 게 있으면 CCTV 얼굴 인식하는 거 이거 신장에다가 먼저 깔아볼까? 다 신장으로 다 먼저 실험을 해.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신장에서 통하나 보자 하면서 시험을 하고 이거 괜찮네? 이게 입증이 된다. 그럼 그 시스템을 이제 중국 전국적으로 다시 도입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신장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면서 사회 안정과 장기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장은 시진핑의 사상, 정책, 통치 절약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공간이자 그의 정치적 성과를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시진핑은 이쪽 북한, 한국, 일본 뭐 이쪽으로 보다는 저쪽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1대1로를 꿈꾸면서 이쪽을 다 먹으려 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중국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이 신장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지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의 당서기를 누가 하느냐는 그냥 단순한 지방 인사 발령 이런 게 아니라 시진핑의 체제와 철학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게 담겨 있었던 그런 자리였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혔던 마싱루이라는 사람이 잘렸다? 아까도 마싱루이의 이력을 얘기했지만 정말 엘리트 출신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용히 아까 링요ren용 다른데 발령할 곳이 있다. 다른데 쓰일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데 발령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다른데 발령되게 하나보다. 또 다른데 가서 간부하겠지 뭐. 이거는 그냥 경질입니다. 조용히 경질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름도 안 적어줬어. 이게 속보로 나온 건데 신장 외월 지区党委主要负责同志라 그랬어.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될 건데 마싱루이라고 왜 말도 못해. 근데 제목에는 그냥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요 책임 동지가 직무 조절이 됐다. 주요 책임 동지. 제목에서 그냥 말하면 되지. 이것도 제목에서 아니 새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어. 전샤오장이라고. 근데 마싱루이 이름은 없이 주요 후저 동지, 주요 책임 동지. 이게 뭐야? 이런 게 중국 기사들이 숨어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름을 언급해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어디? 시가군이다 이거지. 시 라인들은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말도 꺼내지 말자. 조용히 없애고 시진핑 아름답게 내려오게 하자. 그래야 중국 전체적인 체면도 살고 그때까지는 시진핑 앞에 그냥 얼굴 마담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뒤에서 집권을 하자. 어떻게? 집단 지도 체제로. 이런 신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만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장에 또 이거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장은 또 비극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상 지도를 시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소에 가둬놓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어떻게 세뇌 교육을 시켰으며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제일 최근의 비극 중에 한 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 중에 한 개. 2022년에 11월에 중국 전국을 뒤흔들었던, 근데 이것도 나중엔 다 묻혀버렸죠. 여러분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시위할 때 걔네 앞에다가 백지 한 개 들어주잖아요. 걔네들 그거 무서워합니다. 그러지 말라. 야 왜 그러냐고. 제일 최근에 있었던 비극 중에 한 개가 이게 바로 2022년 중국 11월 말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백지혁명, 바이즈거밍이라고 있습니다. 백지혁명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야. 왜냐? 걔네들이 빨리 눌러버렸거든. 진짜 막 다 제압해버리고 다 때려 부수고 막 다 눌러버렸어. 그때는 또 이제 중국이 뭐 할 때? 그때 완전 봉쇄할 때잖아. 완전 봉쇄할 때니까 그런 기사가 막 흘러나오지도 못하고 다 그냥 막 매몰되고 막 그런 식이었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백지혁명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의 촉발점이 백지혁명의 촉발점이 바로 신장 우루무치예요. 그때 그 백지혁명이 시진핑 통치의 민심 균열의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었죠. 신장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 시진핑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신장이라는 곳에서 백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백지혁명이 뭐냐? 사건이 2022년 11월 24일 신장 우루무치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가지고 10명 이상이 그냥 다 죽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다 죽었냐? 왜? 그때 봉쇄 시기니까. 제로 코로나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아파트 밖으로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불이 났어. 근데 어떻게 됐다? 그 아파트 앞에 대문 그때 다 못 박아놨잖아. 사람들 못 나오게. 그것 때문에 그냥 못 나오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야.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와, 그거는 진짜, 와, 그 정권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진짜, 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요. 좌우할 거 없이 미쳤냐고. 근데 중국에는 실제로 정책 때문에 아파트에 불 났는데 안 돼. 니들 나오면 코로나야. 코로나 제로 코로나가 안 돼. 이런 정책 때문에 봉쇄돼 있는 아파트에서 타 죽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중국 전국의 그냥 민심들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던 중국인들마저도 그때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SNS를 통해서 이게 막 다 이제 퍼지는데 중국은 또 그것까지 막으려고 그랬어. 아니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늘이 가려지냐. 막 막으면서 막 그냥 딱 이거야. 만약에 봉쇄만 없었더라면 얘네들은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냥 뭐 중국의 인민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소수민족에 대한 또 민족차별 아니냐. 이런 것까지 막 다 막 불붙으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근데 그때 이제 혁명을 하면서 시위를 나왔는데 막 나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시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백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침묵 시위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할 자유도 사라진 세상에 대한 분노, 말도 못하게 하는 현실에 말할 자유조차 없다라는 뜻, 여기에 대한 항의. 우루무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로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거 백지 혁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에 기록될 아주 중대한 사건 중에 한 개예요. 신장에서 터졌던 건 그거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가 만들어낸 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경고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장 당서기가 마싱루이였어요. 요번에 잘린. 그리고 백지 혁명 시기에 방역 완화 전환 정책을 마싱루이가 주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뭐 그건 잘한 거죠. 마싱루이 입장에서는 너무 봉쇄했나 보다. 민심도 달랠 겸 방역 완화 그렇게 했지만 뭐 지금은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리니까 마싱루이도 뭐 잘려나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일어난 중국에서의 제일 유명한 민족 운동이라 해야 되나? 민족 시위라 해야 되나? 아무튼 백지 혁명 이거 알고 계세요. 시위를 어떤 식으로 잡냐고? 그냥 뭐 어떻게 잡겠어. 그냥 가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하고 해산하라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종이 다 뺏어버리고 뭐 안 가면 막 때리고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은 그걸 용납을 못 해요. 시위가 금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시위를 마음껏 하잖아. 가끔씩 진짜 시위도 정말 다양하더라고. 뭐 정치적인 시위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시위도 있어. 가끔씩 광화문 이렇게 걸어갈 때 있거든요. 뭐 거기 일 보다가 거기 광화문 걷기 좋으니까 걸어가다 보면 별의별 시위가 다 있어. 근데 이런 것까지 시위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시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인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시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프랑스 파리 놀러 가면 시위 조심하라고 키우키우. 근데 유럽의 그런 시위들은 좀 너무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더라. 아마 시위 한번 하면 그 거리 전체가 막 쓰레기 더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 뭐 그 시설들 다 파괴되고 막 가로등 부러져 있고 그거 진짜 나 그런 시위는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 무식해. 그런 시위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LA 그 시위도 그렇고. 대륙남 계몽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시위는 정말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런 거 보잖아. 선진국이에요, 진짜. 이렇게 시위한 데가 별로 없어. 대한민국 진짜 이런 거 보면 선진국이야. 물론 뭐 언성이 살짝 높아질 수도 있어. 만일에 맞아. 언성은 높을 수 있어. 감정이 격해지면. 하지만 뭐 공공시설들 파손하고 막 차 부수고 막 그런 건 안 하잖아. 그런 것까지는. 그런 거 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는 정말 선진국의 시위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공공 질서를 파괴하고 뭐 공공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남의 재산들 자동차 밟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건 불법 시위라고 봐요. 그거는 공권력이 나가서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위하는데 네가 뭐라고? 공공시설을 네가 왜 망가뜨려? 이거 온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네가 뭔데 그걸 망가뜨려? 그리고 개인 자산, 자동차, 개인 점포, 뭐 창 깨버리고 다른 점포 네가 뭔데? 그거는 무조건 공권력이 나서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 폭동에 보니까 걔네들은 시위하면
시위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그 시위를 좋아하는 그 신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 신나가지고 막 얼굴 맞고 막 시위하고 있으면 옆에 막 사람 없는 점포 가가지고 창문 깨고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다 훔쳐가. 그게 뭐야 그게. 그리고 맞아. 미국 시위하는 거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시위하니까 그냥 거기 나와서 그냥 시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나도 여기 물에 껴야지 신나가지고 목적이 없는 시위 진짜 있다니까. 막 누가 미국의 유튜버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해. 영상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 애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 왜 시위 나왔어요? 뭐 때문에 시위해요? 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나왔다 이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이러면 어떤 애는 나와서 나 테이저건 맞았어. 컴온 막 이러면서 테이저건 맞은 거 자랑하면서 막 이러면서 와 진짜 무식해. 그러니까 시위랑 폭동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 제일 기막혔던 인터뷰. 왜 시위하고 있으세요? I like this flag. 이 국기가 너무 좋대. 멕시코 국기 보면서 I like this flag. Why? 물어봤어. Why? 이러니까 color? 색깔이 마음에 든대. 나 그거 보고 진짜 와 심각하다.